이렇게 사실상 이미 율리우스 카이사르 가문이 황가로 군림하고 있고, 그러면 사실상 황가의 가부장은 뭐가 되냐?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가부장이 황제가 되는 겁니다. 이 구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티베리우스가 피오민들한테 충성의 맹세를 받는 저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다 촬영했고 이것도 편집을 해가지고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신시대의 길. 왜 굳이 신시대의 길이라고 했냐면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왕권을 강화하고 정당화하고 심지어 제위상속을 정당화하는 논리는요,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다 달라요. 크리스트교적 논리도 있고 유학적인 논리도 있죠. 가령 조선 같은 경우에는 세자를 고르는 거를 아주 신중하게 또 하지 않습니까? 장자상속 중심으로 가는 게 있고, 근데 그걸 정당화하는 논리가 이제 유학적인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가지고 근데 이 결국 제위상속 논리를 알려면요, 이 가족 문화랑 이 사회제도 있잖아요. 사회 문화를 알아야 돼요. 결국 이 사회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일단은 방송 준비하는 요령이, 일단은 관련한 주제에 있는 논문을 쭉 훑어요. 그 제너럴한 지식을 축적을 한 다음에 한 1시간, 2시간 정도 고민합니다. 방향을 어떻게 잡지? 가닥을 어떻게 잡지? 쭉 정하다가 옳거니 이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고, 읽었던 자료 중에 필요한 거 이렇게 다시 한번 보고, 부족한 부분 하나 또 취합해가지고 대본을 만들고 그걸로 PPT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로마인들의 가족 문화와 황위 계승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그리고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 그걸 할 수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원하시던 그 일상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딸들이 어떻게 살았고, 아들들이 어떻게 지냈고, 평민들은 어떤 식으로 가족을 운영했고, 또 노예들은 귀족들이랑 어떤 식으로 교류했나, 또 노예들의 문화는 어땠냐 하는 것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따가 노가리 까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모두 아는 그 사람이죠. 아우구스투스. 네, 로마 제국 1대 초대 황제라고 하고요. 공화정기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제국을 열어젖힌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제가 예전에 이거 로마사 강의할 때도 말씀드린 건데, 사실 전쟁에서 이기거나 정치질을 하는 거는 의외로 쉬울 수가 있어요. 이기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게 신시대를 만드는 게 어려워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새로운 그 정치 체제를 만드는 게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나 때 끝나면 안 되고 그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이어져야만 하죠. 그렇죠? 그 논리를 만들고 그 전통을 만들고 확립을 시키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내는 건 아예 다른 차원으로 어려운 거기 때문에 저는 아우구스투스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아무튼 하지만 이 로마 제국의 구조가 우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게 존재해요. 어렵습니다. 특히 제위상속의 개념이 유학적인 이 세자 개념이랑 좀 다릅니다. 말했다시피 로마인들은 이것도 슬라이드 나가기 전에 한번 또 짚어보죠. 자, 유학적인 군주제는요, 조선이든 뭐 명이든 청나라든요, 일단 군주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어디를 봐도 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군통수권, 그리고 제사까지 다 지내는 사람이에요. 군주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기본적으로 너무 당연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하게 군주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로마인들에게는 이게 하나의 절대 권력으로 뭉뚱그려 가지고 그 상속이 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로마인들은 권한이 구체적으로 다 나열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임페리엄 프로콘슬라레 마이오스, 그러니까 군통수권, 뭐 종신 호민관으로서의 입법권이랑 뭐랑 대제사장의 권리랑 뭐 판결권이랑 뭐 켄투리아 지명권이랑 쭉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굳이 하나하나 다 조목조목 따지면서 나 이런 놈이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한다니까요. 이게 뭐냐면은 로마인들에게는 이런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제 개념이 약한 거예요. 사실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저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구절절하게. 그래서 유학적인 군주제 개념이랑 다른 게 많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부분을 파다 보면요, 갑자기 가부장적인 지위라든지 유언에 대한 원로원의 제가라든지, 이것도 제가 그 시오노 나나미 비판하는 거랑 그 로마사 1시간이었나? 맞아, 1시간 챌린지에서도 그렇고 원로원이 갑자기 이걸 제가를 한다는 둥 뭐 이런 이상한 소리들이 나오거든요. 게다가 갑자기 피오 부족들이랑 긴밀하게 소통하는 등의 이야기들이 갑자기 막 튀어나와요. 근데 요게 여러분들이 이 제위상속 얘기를 하면 무조건 접하게 되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이 아무튼 로마인들의 이 제위상속이랑 밀접하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가부장적인 지위라는 게 도대체 뭐야? 뭔데 이게? 또 원로원의 재가는 왜 필요해? 유언이잖아. 유언인데 왜 원로원의 재가가 필요한데? 그 피오민들이 갑자기 왜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충성맹세 같은 걸 하는 거야? 이것도 제가 이거는 다 인용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일인지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유학적인 문화에 살았기 때문에. 그 논란의 핵심은 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한번 슬쩍 소개만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다 말할 거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이 황제라는 개념이 있긴 한 건가? 황제라는 게 결국 이 진나라 때 확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굳이 말하자면 사망오제 때 나온 거죠. 그러면 이 한자 개념이 황이랑 이 한자어로 붙여가지고 만든 건데, 이게 이 양반이 만든 이 임페라토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개념, 프린케스 개념이랑 과연 이게 일치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도 따져볼 수가 있고, 또한 그걸 어떻게 상속까지 시킬 건데 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가 나오죠. 왜냐면은 계속 말했다시피 얘네들은 권한을 법적으로 쭉쭉 이렇게 굳이 구구절절하게 다 나열한다니까요. 근데 오케이 좋아, 네가 그렇게 많은 권한이 있는 건 알겠어. 근데 네가 뭔 논리로 왜 어떻게 그거를 상속을 시키겠다는 건데 하고 물어볼 수밖에 없죠. 당연히 왜 이걸 상속을 시키는 건데, 그쵸? 이게 500년간 공화정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왜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거를 자세하게 말하는 이 논문들이랑 이 책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저도 읽으면서도 이렇게 속이 시원하게 안 긁어주지 하는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그 속이 시원해지게 긁어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제위계승은요,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가문의 가부장 지위를 상속을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장자일 필요도 없고 누구든 능력 있는 사람은 양자가 돼가지고 율리우스 카이사르 가문의 가부장 지위를 얻으면은 율리우스 카이사르 가문이 획득해 놓은 그 모든 클리엔텔라를 다 상속받고 정적인 자원도 얻고 군단병들의 충성도 얻고 하면서 다 자연스럽게 이런 지위까지 넘어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걸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가족제들 계속 말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포하면 안 되는데. 자, 한번 보죠. 자, 이런 것도 한번 콘텐츠로 슈츠로라도 많이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뭔가 아이디어 많아요. 그렇죠? 아무튼 원래 임페라토르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임페리움이 있는 사람이 임페라토르잖아요. 그렇죠? 임페리움이 뭐냐? 그냥 군사 지휘권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군사령관 정도 의미겠죠? 임페라토르가. 그런데 2차 삼두 정치가 끝나고 나서는 논쟁이 발생해요. 뭔 논쟁이 발생하냐? 자, 아우구스투스의 임페리움은 일반적인 임페리움이랑 달리 임페리움 프로콘슬라레 마이우스죠. 프로콘슬이 총독 아닙니까? 다시 말해 총독급의 대지휘권인데, 이런 지휘권을 굳이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임페라토르들이 각자의 임페리움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시칠리아 총독은 시칠리아에서 뭐 한 개의 군단 정도 가지고 있고, 뭐 일리리쿰 같은 경우에도 2개 군단 가지고 있고 하는 식으로 각자만의 임페리움이 있어요. 당연히 일리리쿰 총독은 이 시칠리아 총독한테 야 너희 군단 끌고 와라고 명령할 수 있는 지휘권이 없겠죠. 당연히 지휘권이 없어요. 당연하죠. 근데 임페리움 마이우스가 있으면요, 얘네들도 임페리움 마이우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군 통수권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임페라토르들이 이 임페리움 마이우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오케이, 그것도 알겠어. 그런데 다른 임페라토르들로 지휘할 수 있는 대지휘권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근데 이게 얘가 지금 하는 짓을 보니까 단순히 군사령관으로서의 지휘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왠지 저거 뭔가 다른 개념이 탄생한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뭔가 다른 개념이 등장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우구스투스의 권한들이 쭉 이렇게 있죠. 이런 걸 다 설명할 건 아니고 그냥 한번 쭉 나열만 해봤고, 그래서 이놈의 임페라토르라는 거를 단순히 군사령관으로 둘 거냐, 아니면 쿠라 통치권이죠. 통치권도 행사하는 통치자로 의미를 확장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이 아우구스투스 주변에 있는 참모들끼리랑도 논쟁이 발생해요. 왜냐면 이게 의미가 변했거든. 500년 동안은 그냥 군사 지휘관으로서의 의미였는데 뭐 통치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되니까 의미를 바꾸자, 뭐 바뀐 것 같다라고 하는 식으로 의미의 논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통치자로서의 의미로도 확장시킨다고 하는 것도 공화국 역사상 500년간 있었던 일이 아니죠. 선례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를 또 상속까지 시킨다? 상속까지 시켜? 이거 전례가 없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당시를 살아갔던 사람이면은 why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야 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정당화를 먼저 시켜야겠죠. 아까 계속 말했다시피 법적 권한들에 불과한데 그걸 왜 상속을 어떻게 시킨다는 거냐. 그걸 이해하려면 카이사르 가문의 가부장적 지위 상속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상속은 아닌데 꼼수를 부려가지고 상속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네, 공화정의 전통을 지키는 척하면서도 황제의 권한을 이렇게 증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걸 계속 하는 건데 그 꼼수도 한번 알아볼 거고 당연히 이걸 알려면은 이 가부장제위니까 가족 제도도 이해를 해야겠죠. 자,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하세요. 근데 지민기님이 뭔가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저거를 답할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아유. 자, 유학식의 전제군 주제에서도 뭐 조선이 대표적이죠. 유학식의 가족 문화를 이해해야지 세자 문제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그럴 수가 있어요. 또한 로마의 가족 제도를 알아야 상속 제도를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이렇게 상속 제도를 이해해야지 제위계승 문제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자, 로마인들의 가족 제도의 핵심은요. 진짜 이 가부장의 지위 변화가 진짜 핵심입니다, 여러분. 가부장의 지위 변화가 진짜 엄청 중요해요. 맞아요. 럭키 로만 김시엘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아우구스투스가 진짜 엄청 기가 막히게 한번 개조해가지고 팍스 로마나로 나아가거든요. 왜냐면은 아우구스투스가 단순히 그냥 술라 정도의 종신 독재관으로 전락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마리우스가 될 수도 있었고.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하나의 새로운 질서이자 체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한 명의 강한 독재자로 남는 거랑 그걸 아예 질서이자 체제로 만들어 가지고 팍스 로마나까지 훌륭하게 이끌고 나가는 것도 다른 거예요. 어쨌든 훌륭하게 먹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봅시다. 그래서 가족 개념이 노무스랑 파밀리아가 있는데요. 노무스의 이 둘 다 가족이거든요. 근데 이게 주로 제국 이후의 가족 개념이고 여기 그 이전과 전통적인 약간 이런 걸 다 포괄하는 그런 가족 개념이에요. 한번 이것도 일단 정의라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도무스는 집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파밀리아는 집안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둘 다 가족의 의미까지 확장이 되는데 노무스는 좀 더 물리적인 공간과 재산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파밀리아는 좀 더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노예랑 그 피오인들도 다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파밀리아가 좀 더 넓어요. 자, 하우스와 패밀리 같은 느낌이죠. 근데 또 그렇게 엄청 같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통적인 친인척들을 모아둔 그런 가족 느낌이잖아요. 근데 파밀리아는 좀 더 커요. 제가 특히 전통적으로 받아들여 온 파밀리아 개념이자 제가 사용할 개념의 의미도 좀 다릅니다. 노예랑 피오민까지 다 포함이 돼요. 진짜 대부랑 똑같습니다. 영화 대부 영사제도 만들었잖아요. 대부랑 똑같습니다. 에이, 농담한 거예요. 근데 한 50%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정통적으로 친족까지 포함한 노예랑 피오민 관계를 다 포함해가지고 파밀리아로 이제 그 사용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야? 너 몇 대째 우리 가문 섬기고 있어? 너희 한 3대째 우리 가문 섬기고 있지 않나? 그럼 우리가 남이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나라 자체가 마피아 집단 같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학자의 평가도 있었어요. 자, 로마의 가족 개념은요, 현대 가족 개념처럼 철저하게 혈족만을 묶은 개념이 아니에요. 혈족이 아닌 사람들도 다 포괄합니다. 이게 파밀리아 개념인데 부모님, 형제, 자식, 거기다가 노예들에다가 아주 넓게 보면은 아미카까지 다 포함한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 집안과 연줄이 있는 피오민과 후견인 가문까지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있으면은 이거 회사 이름 하면 안 되나? 아무튼 삼성이 있으면은 삼성 일가족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이 삼성 가에 있는 이 직원들, 그쵸? 직원들과 그 삼성과 이제 연관을 맺고 있는 하청업체 있잖아요. 하청업체, 피오민들, 얘네들까지 다 해가지고 네 어디 식구가 맞아요. 거의 와, 이게 MJ님 제 마음을 꿰뚫어 보시네요. 이 파밀리아가 딱 그 개념이에요. 딱 식구예요, 식구. 딱 식구 개념이에요. 가족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딱 그냥 진짜 깡패 영화에 나오는 식구 개념이거든요. 진짜 딱 정확히 그런 의미 같거든요. 이게 어디 반도국가 아니랄까봐 한국이랑 비슷하죠. 예, 맞습니다, 지민기님. 제가 그 클리엔텔라 영상 많이 만들었어요. 이게 피오 제도거든요. 클리엔텔라 이게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피오 제도. 근데 예전에 무슨 피오 제도도 모르는 사람한테 뭐 반박을 당해가지고 이게
저는 엄청 기본적인 단위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엄청 하드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오 제도로 설명한 게 뭐냐면요. 유학 있잖아요. 유학으로 조선을 설명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가 이랬고 정치가 이랬고 뭐 돈도 이렇게 벌고 농사도 이렇게 지었어요. 왜냐면은 유학적으로 이래야 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식으로 아주 낮은 단위 있잖아요. 낮은 단위. 이걸로 무슨 뭐 휘황찬란한 라틴어 어휘 같은 거 안 쓰고 낮은 단위에서부터 가족 단위랑 이런 인간관계 단위, 클리엔텔라, 피오 제도부터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 영상들 한번 봐보시면 될 겁니다. 자, 아무튼 노예제도 포함이 확실히 된다. 근데 로마 노예 제도를 로마인들의 가부장적 문화로 연구하는 것도 진짜 많아요. 이것도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사 같은 걸로 그 로마의 가족 있잖아요. 가족의 문화를 이게 노예들이랑 주인의 관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뤄보는 것도 좀 재밌겠다 싶더라고요. 이따가 제가 공부한 거 좀 있으니까 그러다 한번 썰을 풀어보죠. 자, 그럼 도대체 무슨 느낌이었냐? 가령 어느 집안에 속한 노예들은 스스로를 그 가문의 일원이라고 강하게 생각했대요. 네. 그 가문의 일원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서로 동질감까지 있었다고 해요. 같은 가문에서 일하는 노예들끼리 서로 민족과 출신이 달라도 친척 비스무리한 소속감까지 느낀 거래요. 실제로 A 가문 밑에 있는 직원들 딱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딱 이겁니다. A 회사의 직원들이다. 신기하죠? 그냥 그 당시 사회 문화 단위로 파밀리아가 그렇게 결속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랑 노예 혹은 노예와 노예끼리는 서로 장래도 도의적으로 챙겨주는 문화가 있었대요. 이게 법적으로 강제가 된 게 아니라 도의적으로 이렇게 챙겨주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법으로 강제했다기보단 도의적으로 장려하고 그렇게 해온 문화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당시 사람들이 이런 풍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다른 가문 사람을 만날 때도 자신의 가문을 대표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다녔다고 해요. 그러니까 파밀리아 단위로 묶인 게 당시 사회 단위로 아주 중요하다. 이따가 로마 왕국 시기랑 공화정 시기별로 이게 달라지는 것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근데 피오민과의 관계는 왕정이랑 공화정 시기를 전후해가 좀 달라지니까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요, 이 가부장적인 시족 집단 내부에서 네, 가부장적인 시족 집단이죠. 그래서 동거하는 가족이 여럿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비유를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한국의 집성촌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집성촌은 촌이잖아요. 이게 마을이 단인데 여기 이 파밀리아는 집이 하나가 다 공유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큰 집에 그 동생 가족은 여기 살고 뭐 여동생 가족은 여기서 살고 우리 아빠는 여기서 살고 나는 여기서 살고 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오, MJ님이 참 유학을 기가 막히게 잘하시네요, 진짜. 가족 중심의 오, 작가셔도 되겠어.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로.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당시 동거하는 시족들이 가부장적인 지위하에서 그렇게 오손도손 살았던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대충 설명한 건데 그 가부장 A랑 A의 직계 가족이 사는 집들 여기 한 칸 있다고 해봅시다. 또 A의 형님이 사는 집 여기 쭉 이렇게 있고, 또 가부장 A의 아들이지만 이미 결혼해서 가족들과 함께 사는 집 여기 쭉 한 칸 있다고 또 해봅시다. 그래서 이게 그런 비유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파밀리아를 이들이 한 지붕 아래 모여 산다라고 하는 이런 정의로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성한 이런 결혼한 자식들도 이렇게 분가를 한다고 해도 되도록이면 한 이 집구석에서 이렇게 어디 방 하나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비유가 많습니다. 집이 너무 비좁다. 독립하고 싶다. 물론 독립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전제에서 가부장이 허락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소규모 가족적인 느낌도 물씬 나는 느낌이 있어요. 네. 파밀리아는 서로 가부장적인 권위와 전통하에서 한 식구처럼 모여서 산 겁니다. 이 집안에만 식구가 한 10식구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0식구를 대표하는 가부장이 하나 있는 겁니다. A가 가부장이라고 해보죠. 얘가 여기 짱인 겁니다. 그럼에도 각각 가족의 생활 공간이 마련되어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긴 했는데 아주 비좁은 거예요. 대충 이렇게 파밀리아를 한번 정의를 해보고. 근데 이들 문화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졌을까? 한번 보죠. 이게 왕정에서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넘어가는 시기 있잖아요. 근데 왕정 때 명백히 대가족이 맞았던 것 같거든요. 대가족 문화인데, 근데 공화정으로 넘어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핵가족화가 됩니다. 대가족이 계속 붕괴가 돼요. 단위가 작아져요. 토닝어터님 안녕하세요. 오, MJ님 이거 아시나봐요? 이거 아시나봐요? 오호호호. MJ님 이거 이미 아시는구나. 그거 맞습니다. 이게 이따가 말할 텐데 로마인들의 상속제도가 그게 있어요. 로마 왕국 때부터 있었던 전통인데 이게 공동 상속이거든요. 공동 균분 상속이에요. 이게 왕국 때 전통인데
왕국 때는 이렇게 해도 별 상관이 없었어요. 이게 시족의 재산을 나누는 거잖아요. 왜 상관이 없냐면 결국 가부장이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명목상으로 A, B, C, D가 재산을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가부장인 A가 통합해가지고 C족 또는 부족의 재산을 다 관리하는 거니까 이게 사실상 뭐 재산 유출이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가 독립하면은 이 얘한테 분배됐던 거 내가 관리하고 있지만 얘한테 분배했던 재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가야 되니까 얘가 이 C족의 힘이 흩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공화정이 되면 좀 가속화되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쵸, 맞아요. 지민기님. 조선시대 때 집안에 서울의 아빠, 아들, 손자 집 합쳐서 사는 그런 느낌. 그렇죠. 임재님이 아시는 것 같군요. 자, 그럼 왕정시대부터 한번 보죠. 로마 왕정시대 가족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땠나. 자, 왕정시대는요, 진짜 절대적인 가부장의 권위가 보장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느슨한 부족연맹 국가, 왕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절대적인 가부장의 권위를 파테르가 아버지죠. 또는 가장, 포테스타스가 권한이에요. 아버지의 권한, 가부장의 권위죠. 근데 이때 가부장은요, 사실상 시족장이자 부족장이에요. 자, 부족장입니다. 부족장이니까 당연히 권한이 좀 세긴 해야겠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냐? 당시 로마 왕국 때 로물루스에 대한 약간 이런 기록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또 가져와 봤습니다. 읽어볼게요. 로물루스가 로마의 아버지에게 자식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주었다. 이 권한은 부의 사망까지 유효했는데 그것은 감옥에 쳐넣거나 매질하거나 쇠사슬에 묶고 농사일에 사역시키거나 혹은 심지어 죽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로물루스는 아버지가 자식을 노예로 매각하는 일도 허락했다. 여러분 12표법 보면요, 심지어 요거에 대한 규정도 있어요. 12표법에 그 자식이, 그 아들이요, 정확히 말하면 아들이 아버지에 의해서 3번 매각되면은 이제 해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부장의 권위가 이 로마 왕국 때까지만 해도 진짜 엄청나게 강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설로 대표되는 절대적인 가부장권이 로마법에서 다뤄지는 악명 높은 로마인들의 전통으로 알려져 있죠. 공화정이 되면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 네, 맞아요. 성인 자녀한테도 그렇습니다. 이거 성인 자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가부장이 허락 안 하면 결혼도 제대로 못합니다. 근데 이런 권한을 좀 더 일단 설명해 볼게요. 가부장권은 비단 아들만이 아니라 가족 전반, 시족의 재산 전반에 대해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거였는데요. 이런 기록도 있어요. 자기 아들들, 또한 동거인들, 파밀리아 같아요. 동거인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추방하고 노예로 만들 수 있었고, 또한 가족 재산을 나누거나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었다. 엄청나게 강력한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게 보입니까, 여러분? 엄청 강력하죠? 심지어 딸들조차도요, 가부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시집을 갈 때도 독립을 못해요. 그러니까 시집을 간다고 해도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하면은 그 아빠 집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과 시족의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이 모두 몰려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가부장에 의해서 부족장이라 그래요. 부족장. 이때 국가 권력도 그렇게 안 쓰니까 부족끼리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당시에 부족장에게 이러한 가부장이 이렇게 엄청나게 강한 권한을 부여해줘야 됐던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게 엄청 강력하긴 하지만 사실 독재적인 느낌은 아니었대요. 자, 부족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서 가족 재산을 가부장이 대표해서 직접 처리하는 분위기가 강했던 거죠. 자,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그 로마가 이렇게 쭉 있다고, 여기 이탈리아가 있다고 해봐요. 로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 진짜 그냥 도시를 한번 그려보죠. 도시가 이렇게 쭉 있으면은 이 도시를 대표하는 부족이 A가 있다고 해봐요. 근데 여기 로마 왕국이 있다고 해봐요. 옆에 로마 왕국이 있는데 얘들은 뭐라고 해야 돼? 그 다부족 연맹 왕국이잖아요. 왕권이 약해요. 그쵸? 당연히 법적으로도 개입할 수가 없고 가족들에 대해서 뭔가 간섭할 힘도 없죠. 힘이 없어요. 그러면은 각 부족들마다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도 그럴 때 사실 부족장이 그 A 부족을 만약에 이 부족 전체를 이끌고 있다고 하면은 어쨌든 부족장이 제정신이 아닌 이상이야 부족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해서 뭐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옆에 뭐 B 부족이 있다고 하면은 B 부족이랑 투닥투닥 하는 과정에서도 A 부족이 이익을 위해서 뭐가 최선을 다하고, 그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런 절대적인 권한이 있다고 해도요, 로마 왕국이 중앙집권적으로 뭔가 사법적인 도움이나 이런 걸 해줄 수가 없으니까 각 부족마다 독자적인 권한을 독립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들 내부 문제는 알아서 해결해라. 네가 가부장이면은 부족 내부에서 명망이 있는 거니까 어떻게든 현명하게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겠지?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맞아요. 이때 가부장의 권한은 부족장의 권한입니다. 가부장은 가족 재산을 다루거나 결혼을 논할 때 혼자서, 근데 사실상 관습적으로는
관습적으로 혼자서는 결정 못했대요. 아까로님 안녕하세요. 자, 집안에 다른 성인 남자나 부인과 상의해야 할 의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가부장은 진짜 부족장이죠. 그런데 계속 나오는 이 묘사가 그렇게 결정된 가부장의 결정은요, 관습법상 관습법이에요. 로마 내부에서 절대적으로 존중되었고 거의 법적인 권위로까지 인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했지만 왕권이 약하고 국가의 권력이 약하니까는 각 부족들에게 분쟁 해결 같은 걸 일임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건데, 로마 왕국 때까지는 국가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유니우스 브루투스한테 얻어맞고 이제 공화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호족이죠. 근데 엄청 작은 호족. 로마도 한 30개 정도가 되는 여러 호족들이 모여가지고 공화국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렇게 대부분의 분쟁과 문제 해결은 결국 각 부족들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독려해야 했던 구체적인 사정이 존재했던 겁니다. 왕이 별로 힘이 없어요. 말 그대로 느슨한 다부족 연맹 왕국의 면모인데,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로마 왕국도 그랬는데 이게 부여나 고구려는 어땠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고삼국 시대 원시 부여랑 고구려는 어떤 사회였는지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보면요, 이 부여랑 고구려랑 뭔가 로마 왕국이랑 좀 비슷한 게 많아요. 왕도 선출로 뽑잖아요. 유력한 호족들 중에서. 자, 가부장의 강력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로마 내부 정치에서부터 혼란과 가족 문화나 재산 분쟁도 가중이 될 테니까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낫겠다? 부족 내부의 사정을 잘 아는 가부장들에게 재산 처분, 가족 문제 해결에 강력한 권위를 부여하는 게 맞고, 그래서 법적인 권위까지 인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 셌나 봐요, 진짜 완전 옛날 그 다부족 연맹 체제의 딱 그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부장들은요, 씨족 나아가 부족을 대표해서 군대를 소집할 수 있는 군대 소집권도 존재해요. 이야, 세상에, 로마 왕국이 얼마나 힘이 없으면은 각 부족들이 자체적으로 병력을 보유합니다. 그리고 이때 또 등장하는 게, 이때 군대가 어떤 사람들이 오냐, 그 부족의 피오민들 있잖아요. 피오민들이 그 부족장, 가부장의 명령이 있으면은 밑에 있는 피오민들이, 야, 우리가 저 김씨일가한테 받은 게 얼만데 우리가 도와줘야지 하면서 피오민들이 다 빠따 들고 칼 들고 꼬챙이 들고 싸우려고 이렇게 딱 뛰어갔다 이거예요. 피오민들이 다 군인이고 군대였던 겁니다. 무섭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로마 왕국이 약한데 왕국이 왜 존재할 의미가 있었냐라고 하면, 외부에서 거대한 외침이 존재하면 여러 가지 부족들이 단결해서 물리치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딱 그냥. 로마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은 외적이 침입하면은 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들끼리 이렇게 개판 5분 전이었던 부족들이 단결해가지고 물리치자라고 하면서 로마 왕국을 그냥 만든 거죠. 딱 이 정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은 소소한 다툼이나 도적이나 해적의 침입은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가부장이 다 빠따 들고 와, 쇠파이프 들고 와라고 하면은 이 피오민들이 단체로 이렇게 빠따랑 쇠꼬챙이나 이런 거 들고 그냥 싸우려고 몰려드는 딱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오민 개념은 엄청 중요해요. 로마 왕국 때도. 제가 그 로마사 1시간 요약 챌린지 영상에서도 자세히 설명했으니까요. 한번 봐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가부장의 군사적, 정치적 강력한 권한은 원시 클리엔텔라의 영향을 분명히 줬어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예,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네. 당연히 해당 부족 집단 내부에는 또 다른 약소 부족, 시족 집단과 맺은 클리엔텔라, 피오 제도를 유지하거나 관철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도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이게 클리엔텔라가 저번에 그 1시간 챌린지에서 말한 건데, 이게 부족들 밑에 있는 다양한 또 시족들이랑 부족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원시 클리엔텔라예요. 이게 공화정 시대로 가면은 공화주의 문화로 발전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눈부시게 꽃피는 거예요. 자, 얘가 가부장이라고 해봅시다. 밑에 피오 부족들이 말을 안 듣고 지들끼리 뭐 싸운다고? 야, 이거 불쾌한데? 아주 불쾌해. 어떻게 내 말을 안 듣고 지들끼리 싸우지? 위에 있는 가부장의 권위로 이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해야 되고, 야, 너희들 내 밑에 있는 피오민들 많은 거 알지? 얘네들 다 빠따 들고 가가지고 니네들 다 분질러 버릴까? 라고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고, 가령 A 부족이 상위 부족이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게르부 고시라고 해봐요. 근데 밑에 다양한 C족이랑 가족 집단들이 또 많을 거 아니에요. 가령 B랑 C가 예를 들어 뭐라고 비교해야 되지? 돌쇠 가문이 있고, 여기는 영희 가문이 있다고 해봅시다. 예로 드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돌쇠 가문도 게르부 고시의 피오 부족이고, 영희도 게르부 고시의 피오 부족이라고 해봐요. 그럼 게르부 고시 입장에서는 피오 부족들이 서로 싸우면은 손해잖아. 인구도 줄 거고 영향력도 감소할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싸우다가 갑자기 얘가 세죠. 내 권리를 침탈할 수도 있잖아요. 이때 이 가부장의 권위는 이 두 부족들이 싸울 때 조정하는 거예요. 결국 싸우지 마. 왜 싸워? 내가 지금 싸우지 말라고 했지. 나 지금 아주 불쾌해. 왜 싸워?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하는 이 가부장의 권위, 가부장의 수완, 이게 원시 클리엔텔라다. 원시 클리엔텔라. 자,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했던 관점들이 계속 통하고 있는 게 보이죠. 아무튼 로마는 왕국 차원에서 이러한 가부장적인 권위를 아주 적극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가부장이 거의 뭐 부족장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이것도 설명했으면 좀 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 자, 클리엔텔라가 이제 피오민 위에, 그러니까 클리엔테스 위에 파트로누스가 있고, 근데 파트로누스도 누군가의 클리엔테스일 수 있다고 말했죠. 여기는 파트로누스도 누군가의 밑에 있는 클리엔테스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의 클리엔테스이자 이 사람의 파트로누스예요, 그렇죠? 자, A라는 강대 부족이 있으면은 밑에 약소 부족 B가 있고, 근데 B라는 약소 부족 밑에 또 다른 약소 부족들이 있을 수 있겠죠. D 부족과 뭐 E 부족이 또 약소 부족으로 있을 수 있고, 그럼 여기서는 A 부족이 B와 C의 싸움을 중지하지만 D와 E 가족 집단이 C족 집단이 싸우면 B가 또 파트로누스로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을 거고, 이게 안 되면은 얘네보다 더 위에 있는 더 큰, 더 센 이런 C족 집단에게 부탁해가지고 얘네들의 분쟁을 조정하려고 하겠죠. 그런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좀 우리에게는 은근히 또 친근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부장은 해당 부족, 시족 내에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의무까지 부분적으로 부담했습니다. 제사장의 의무. 이게 시족 집단으로서의 여러 다부족 연맹국으로서의 면모가 아주 세서 그래요. 뭔 소리냐? 가부장은 가족 집단을 대표해서 조상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합니다. 조상신을 숭배하고 제사를 통해서 이런 종교적인 행사를 통해서 시족 집단 전체의 통일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부장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다양한 뭐 근친상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복잡하게 꼬인 이런 족보 있잖아요. 이런 복잡한 족보를 가진 이 신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가령 B와 C가 A의 피오 부족이면은 어쨌든 B도 자기 조상신에 대한 숭배를 할 거고 얘도 할 텐데, 근데 A 입장에서는 A 부족 밑에 있는 우리 똑같은 A 부족의 바운더리 있어 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사를 주관하는 거죠. 가부장의 제사. 이게 로마 왕국 때는요, 왕국 때는 유력한 부족들이 많잖아요. 제가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뭐라고 해야 돼, 거의 뭐 고구려 그 다부족 연맹 체제랑 비슷하거든요. 게르부랑 뭐 소노부랑 이렇게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 유력한 부족들이 모여가지고 연맹, 그냥 왕국을 만든 거예요. 왕국을 만들고 돌아가면서 왕을 선출하자, 우리끼리 투표해서 왕을 선출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최상의 가족 집단이냐, 얘네가 잘 모르겠어요. 얘네끼리 피가 섞일 수도 있고 안 섞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이렇게 느슨하게 공동방위를 위해서 생긴 그런 느낌이라서 어쩌면은 가족 집단이 될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얘네는 이게 독립돼 있는, 예를 들어 게르부랑 소노부는 서로 클렌테스 파트로누스 관계가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는 아주 강대한 부족일 가능성이 높겠죠. 서로 그냥 그렇게 경쟁하는 겁니다. 그렇죠. 집안 재산도 제사를 위해서 유지해야 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부장이 그렇게 집안 가산을 다 유지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제사를 통해 가지고 시족 집단을 다 묶어놓고,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심지어 이 제국 때까지 이어지는 요상한 이런 가족 제사 풍습이 하나 있거든요. 데스마스크라고. 저는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꽤 이게 괜찮은 재밌는 문화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부장들 있잖아요. 가부장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이 돌아가신 가부장분의 얼굴을 석고로 떠가지고 이렇게 진열해 놓고 전시해 놨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분은 한 1200년 전에 가부장님이고 가장님이고, 이분은 또 한 1150년 전이고, 쭉 이러면은 뭔가 기록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신기하죠. 요거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때가 아니라도 저 때 저는 한번 유언에 그런 거 한번 해보려고. 내 얼굴로 데스마스크를 한번 만들어봐라.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만들고 주관하는 것도 이 시족 집단으로서의 뿌리 근본을 따지는 로마 왕국의 로마인들의 이런 관습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맞네요. 일단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역대 기관장 사진 걸어놓는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하나 안타까운 게 이 크리스트교 들어오고 나서 이 데스마스크들이 다 소실된 게 너무 안타깝긴 합니다. 자, 그렇게 로마 왕국의 왕권이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았죠. 가족 내지 시족의 이익과 국가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꽤 자주 발생한 것 같아요. 어떤 자료를 찾아봐도 다 그렇더라고요. 가령 로마 왕국의 공공의 이익과 그 내부를 구성하는 부족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게 유니우스 브루투스가 로마 왕인 타르퀴니우스를 타도하고 공화정을 선포하잖아요. 그쵸? 당장 이 부족장 정도 되는, 부족장도 아닐 거예요. 이 사람은 아마 정치 엘리트인데 명망 있는 정치 엘리트 정도일 것 같아요. 얘가 왕을 타도해요. 그리고 공화정을 선포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다른 정치 단위랑 싸움이 일어나면은 그 질 수 있을 정도로 엄청 약한 거예요. 그래서 공화정이요, 로마 공화정이 왕권보다 부족장들의 가부장긴 권위가 승리해서 탄생했다고도 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공화정은 각 부족 대표들이 집정관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 약간 그런 체제니까 왕을 앉히는 것보다 얘네들한테 더 좋았다. 근데 그거야 뭐 관점이랑 이론이 다양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공화정식이 집정관직이 그래서 대부분 소수의 유력 시족 집단에서 또 배출이 돼요. 이게 왕국 때부터 이어져 온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기원전 232년부터 133년의 100년 동안 재임 중 사망한 사람 대신 선출된 콘술들을 포함해서 보궐선거로 뽑힌 사람들 포함해서 211명의 콘술들, 집정관들이 있었다. 이들 전체가 불교 53개의 시족에서 나왔고 145명은 불과 27개의 시족에서 나온 반면에 91명은 단지 11개 시족에서 나왔다. 소수의 명망 있는 시족들이 다 독점했다는 건데 이건 제가 그냥 바로 인용을 해왔습니다. 이것도 흥미로워요. 마지막으로 이때 배출된 집정관들 중 딱 한 명의 집정관을 배출한 19개 시족들 중에서 17개 시족은 평민들이었고 딱 여기서 뭔가 격차가 일어나죠. 딱 한 명의 집정관을 배출한 애들은 귀족이 아니야. 평민들이에요. 그리고 이 17개 시족 중 14개는 역사를 통틀어 콘수를 단 한 명도 배출해 본 적이 없고 다른 건가 보네요. 아무튼 두 시족은 딱 한 명만 배출했고 한 시족은 단 2명만 배출했으며 11개의 시족은 공화정의 나머지 두세 개 역사 동안 더 이상 집정관을 배출하지 못했다. 집정관들을 배출한 6개의 시족들 중에서 하나의 시족만 5명이라는 적지 않은 집정관을 배출한 반면에 3명의 시족은 단 1명의 집정관, 한 시족은 2명, 한 시족은 3명의 집정관을 배출했다. 그러므로 집정관을 배출하지 못한 평민 시족의 가문들은 콘술직에 오르기도 어려웠지만 일단 오른 뒤에라도 여러 명의 집정관을 배출한 귀족 가문들과 평민 가문 출신의 강력한 경쟁자들로부터 견제받아가며 위엄을 유지하기도 어려웠다. 자, 여기서 보이는 게 명망 있는 가부장들 있잖아요. 가부장들이 이끄는 여러 부족들이 난립하는 이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최상위 클리엔텔라에 있는 뭐 게르부 고시의 이 가부장 같은 경우에 집정관에 당선되고 얘 아들도 집정관 배출하고 얘 손자도 또 집정관 배출시키고 또는 얘 삼촌 아니면 얘 형제 이런 애들도 계속 집정관으로 배출시키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작은 중소 피오 부족들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집정관 선거에 출마하기보다 게르부 고시를 그냥 지지해주는 형태로 그렇게 했을 것이고 재밌죠. 그렇게 해서 결혼과 상속제도도 지극히 가부장적이에요. 조사해보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자료가 진짜 많아요. 이거 어떻게 요약할지도 모르겠어가지고 압도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일상사가 재밌어요. 언제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사해보니까 왕국 시절은요, 결혼 연령 등에 대한 유물이랑 증거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확실해요. 왕국 때는 시족 집단을 위한 의무가 엄청 중요했는데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가면 시족 집단을 위한 의무보다 이 연애 결혼이 엄청 많아집니다. 이게 진짜 흥미롭더라고요. 또 맞아요. 문벌이에요. 진짜 문벌 귀족이에요. 진짜로. 진짜 문벌 귀족들이요. 얘네들이 이제 집정관직 다 독점하는 거죠. 문어자림님 안녕하세요. 오셨네요. 특히 이때 이제 시족 집단을 위해서 출산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여성들한테. 이때 높은 출산 사망률, 영아 사망률 때문에 아주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출산 가능한 여성을 확보하는 분위기를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또 흥미로운 대목이 그거예요. 뭐냐면은 당연히 의료 환경이 열악하니까 출산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공화정 시기는 반대가 돼요. 이때는 남성 인구보다 출산 가능한 가임기 여성 인구가 더 부족해요. 근데 통계도 있거든요. 여성들은 보통 25살이 되면 사망할 가능성이 엄청 높아져요. 왜냐면 이때 출산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A 가부장의 입장에서 결혼했는데 이 여성이 자식을 2명을 낳았는데 2명 중에 1명이 사망했어. 근데 이 부인도 이 자녀를 낳다가 사망했어. 라고 하면은 A가 가부장은 살아있는데 가임기 여성 인구는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부터 지참금주는 문화도 있고 그래서 이때 부족들이랑 로마 왕국에서 분쟁을 일으킨 게 뭡니까? 유니우스 브루투스랑 오마랑 타르키니우스의 분쟁도 어떤 문제였어요? 여성 문제잖아요. 가임기 여성을 빼앗으려는 그 치정 싸움이었는데 근데 이게 그 출산이 사회적인 의무였던 시대에서 가임기 여성을 확보하는 게 엄청 어려웠으니까 이때 당시 여성을 이렇게 약탈하거나 하는 약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부족끼리 엄청나게 많이 분쟁을 했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왕정이 붕괴되고 공화정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래서 부족 간에 가임기 여성을 확보하기 위한 분쟁이 상당히 많았음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흥미로운 것도 있던데 당시에 공동결혼 문화가 있었대요. 공동결혼. 이게 논문에서 본 건데 카토가 자기 와이프 이건 공화적이긴 하지만 그 호르텐시우스한테 시집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호르텐시우스가 카토의 와이프로 자기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와이프를 다시 카토한테 돌려주죠. 이게 공동결혼 풍습의 잔재라고 보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당시 가임기 여성의 인구가 너무 낮으니까 각각의 가문들이 명망 있는 가문이잖아요. 포르키우스가 카토인데 포르키우스 가문도 명망 가고 호르텐시우스 가문도 명망 간데 이제 출산을 할 수 있는 이 가임기 여성을 이렇게 공유함으로써 각각의 그 대를 이을 수 있는 부족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이런 후계자들을 낳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로마가 건실해지고 그렇게 가임기 여성들의 역할이 엄청 이때 중요했고 그렇게 공동 결혼하는 게 가임기 여성을 확보하기가 엄청 어려웠으니까 그 부족장들 간의 합의와 양해하에서 이렇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스와핑이라고 뭐 하는 약간 그런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이때 당시 보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권력이 강한 가부장은 임신, 출산이 가능한 여성들과 계속해서 결혼해서 시족을 유지하고 그렇잖아요. 가부장이니까 대를 이을 수 있는 후계자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족을 유지하고 시족의 재산과 조상의 뿌리를 지켜야 하는 사회적인 의무가 있었던 강력한 좀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죠? 조언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7세 때 미리 시집을 간 여성의 이야기도 비문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7세 때 시집을 갔대요. 왜냐면은 가임기 여성을 건강할 때 미리 확보하는 거예요. 조언은 임신 출산이 가능한 여성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결혼 풍습이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비문이 몇 개 있는 거고 뭐 자료가 많은 건 아니니까 이게 만연했나 하면은 그것도 증거는 불충분해서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이랬다고 하더라. 아무튼 가부장적 지위의 상속은 시족의 생존과 번영과 대단히 밀접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아까 전에 그 출산이 엄청 중요했다는 건 결국 상속이 엄청 중요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이따가 말하겠는데 그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사실 공화정이 더 중요합니다. 보니까 가부장 지위를 상속하는 거는 이전 가부장의 유언과 의사가 아주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부장들이 그 직계 장자를 얻어가지고 시족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계 장자가 만약에 없어. 그러면은 형제 또는 친척 동생 또는 사촌 등이 시족의 가부장 지위를 이어받기도 했고, 근데 최후의 경우에는 혈통과 별로 상관이 없는 양자가 상속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 상속의 전통이요, 얘네는 그 왕정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공화정 때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어져 오고, 이게 제국의 시대가 열릴 때까지 이어져 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양자로 옥타비아누스를 입양해가지고 이제 제국의 길을 한번 만들었고, 그리고 아우구스투스도 율리우스 시족이 아닌 티베리우스를 양자로 입양해가지고 율리우스 카이사르 가문의 가부장으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인들의 이러한 양자 상속의 전통은 이러한 그 부족, 시족, 명망 있는 부족과 시족의 명망을 지키려고 발악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당시 가부장들의 노력이 있었던 거고, 그 끈기와 문화가 제국 때까지 계속 이어진 거다. 로마 왕 때부터 양자 상속에 거부감이 없는 태도가 이어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조선이든 일본이든 사실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여자들을 빼앗아오는 약간 그런 게. 네, 맞아요. 아카루 대장님. 이게 영향력이 문화적으로나 제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꽤 커요. 이게 아주 흥미롭더라고. 이때 만들어진 게 공화국의 문화도 되고, 그 가부장의 문화라고 하는 게 공화국에서 엄청 더 발전해요. 더 발전해. 왜냐면 선거를 해야 되고 집정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부장들이 우리 가문에서 집정관 많이 배출하려고 진짜 엄청 노력하거든요. 한번 꽃 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국으로 갈 때도 이제 쭉 영향을 주는 거고. 그래서 로마 왕국 때부터 이 가족 문화를 한번 살펴보긴 했어야 됐더라고요. 그래서 짚어본 거고. 그래서 조선이랑 일본도 옛날에 의료가 안 좋았을 때 여성들을 약탈하거나 아니면은 뭐 매매혼을 하거나 하는 게 아마 가임기 여성을 확보하기 좀 어려웠을 거고, 또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고, 둘 다 약간 뭐라고 해야 돼, 또 대를 잇는 게 엄청 중요했잖아요. 사회적으로 좀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흥미로운 게요, 그 아까 전에 슬쩍 말했는데 당시 로마 왕국에서의 분할 상속이 원칙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 분할된 재산이 분할 상속이긴 해도 별로 의미가 없었다고 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어차피 가부장의 권위에 따라서 공동 관리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동 관리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뭐 A랑 B 아들이 있어도 오케이 우리 너한테 아반떼 주고 너한테 집 줄게. 근데 결국 그거 전부 다 내 허락받고 써야 돼. 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공동 관리가 되니까 분할 상속이 돼도 이제 C족의 재산이 유출되거나 약화되는 걸 방지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쵸? 그랬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따가 제국이 될 때도 이것도 약간 좀 왕국이 엄청 큰 영향을 미쳤던 그 흔적 중에 하나거든요. 자, 여기서 엄청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와 동시에 가부장적인 권위 하에 형성되어 있던 피호부족, 나아가 피호민과의 관계도 클리엔텔라 관계도 아주 포괄적으로 후대 가부장에 의해서 상속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건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피호부족들은 후견인 가부장이 변화하면 그 가부장에게 다시 충성의 맹세를 하러 가거나 관계를 재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대부 1 보면 마지막에 마이클 콜레오네가 그 2대 대부가 되잖아요. 그쵸? 마이클이 대부가 되었을 때 넌 콜레오네 하면서 손바닥에 키스라는 걸로 영화가 맞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부장이 바뀐다고 하면은 이 바뀐 가부장에 대해서 이전의 가부장 비토 콜레오네가 형성하고 있던 이 피오민 관계도 포괄적으로 모두 마이클에게 다 상속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대부 스토리예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이따가 마지막에 말하려고 했는데 대부와 클리엔텔라 2탄을 한번 만들어 볼까 싶거든요. 진짜로. 대부와 클리엔텔라 2탄 한번 만들어 볼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이 로마사 콘텐츠는 끊일 리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게르보고시가 밑에 뭐 영이랑 돌쇠랑 이런 시족 집단으로부터 충성을 받고 있었다. 피오민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가부장 A가 죽었다고 해도 어쨌든 얘네들이 이 가문에 대한 충성을 바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 가부장에게 이 충성의 맹세를 다시 하고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부족의 이 후견 부족의 명망과 지위와 권력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엄청 중요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졸라 중요한 개념이죠. 왜냐면은 이 피오 부족이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은 둘 다 피오 부족이 3개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피오 부족이 똑같이 3개예요. 이렇게 VS 할 때는 힘이 팽팽했겠는데 갑자기 가부장이 A에서 B로 넘어갔을 때 여기 밑에 있는 피오 부족 하나가 여기 있는 이 갑부족이라고 합시다. 갑을부족. 갑부족에게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을부족한테 만약에 피오 관계가 형성이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갑부족 끝나는 거예요. 그냥 경쟁에서 지겠죠. 부족이 망하는 거예요. 아, 그게 로마 공화국의 속주가 푸블리카나라는 민간 조합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고 그냥 피오 부족들에게 그냥 그 통치권을 사실상 재량권을 줬을 수도 있고 그 총독을 통해 가지고 그걸 감시하라는 그런 걸 수도 있고 이게 그것도 좀 다양하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이거 가족제도 말하는 것도 이탈리아 반도에서 로마시 여기에 국한이 된 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반화하기가 힘들어요. 네, 이게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아무튼 간에 이 부족 전체 명운이 걸린 게 이 피오 부족들의 관계를 가부장들 단위로 해가지고 상속을 받는 게 진짜 졸라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 상속을 받고 유지라는 게 부족의 명운을 건 거랑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이 개십 중요하죠. 이 클렌텔라 상속하는 게. 그쵸? 클렌텔라 상속하는 게 진짜 개십 중요한 겁니다. 이게 로마 왕국 때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쵸? 그 어떤 건진 알겠는데 그게 왕국이 피오 부족일 수도 있고 엄청 다양해요. 아무튼 계속 한번 해보면은 이때까지는 왕국 때까지는 그리고 여성의 상속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공화정이 되면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진짜 신기해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유지는 되거든요. 가부장적으로 유지는 되는데 엄청나게 뭔가 진보적으로 변해요. 뭔가 사회가. 이 진짜 신기합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유지가 되는데 진보적으로 바뀌어요. 자, 아무튼 여성의 상속권이 이때까지 인정이 안 됐다. 하지만 공화정 말기가 되면 여성의 상속권도 포괄적으로 인정이 되는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화정 시대에 가족제도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제 왕정이 끝났습니다. 이게 졸라 재밌어져요. 이때부터. 공화정 시대로 진입하면 이 파밀리아의 가부장의 지위에 아주 막대한 변화가 발생해요. 두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그냥 찝어보면은 첫 번째로는 기존에 절대적이던 가부장의 지위가 계속해서 약화가 됩니다. 가부장의 권력은 약화되는데 의무는 계속 세져요. 흥미롭고 또한 가족제도도 점점 더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제도로 변합니다. 아내가 와인을 못 마시게 하면 이혼할 수 있다. 이혼제도 같은 경우에 나중에 한번 해보죠. 그것도 가족제도가 이게 진짜 복잡해요. 복잡다단해요. 평민이 다르고 또 귀족이 다를 것 같기도 하고. 자,
이게 가부장제가 계속 약화되고 기존의 로마 왕국 때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제도로 바뀌면서 상속 제도에도 크고 작은 영향이 계속 나옵니다. 보죠. 가장 중요한 요인은요. 이 요인을 한 4가지 정도 뽑아봤어요. 아무튼 이제 로마 왕정 시절에 대가족 제도가 핵가족 제도로 계속 변한 거거든요. 이게 사실 가부장의 권위가 엄청 강한 게 대가족 제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한 곳에 몰려 사니까 이 가족들 다 통솔하는 가부장의 권위가 엄청 셌던 건데, 근데 핵가족 제도로 변화하면은 당시 강력했던 가부장의 권위는 점차 애정적인 느낌이 강화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쵸? 진짜 신기하죠. 고대 시대 벌써 핵가족으로 변해요. 이게 공화정으로, 이게 논문들 보면은 다 공화정이라고 말은 안 하고 그냥 기원전 500년이라고만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공화정에 진입한 거잖아요. 공화정으로 진입한 다음부터 갑자기 핵가족화가 되고,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따 보면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나라인데? 아이 한 명도 가지기 싫다고? 아이를 가지는 거는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그런 증언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진짜 신기해져요. 자, 그러면 왜 가부장의 권위가 계속 잦아지냐? 네, 이게 공화정이 되면서 엄청 많이 바뀌어요. 제가 보기에 공화정으로 변했기 때문에 바뀐 게 엄청 큰 것 같습니다. 이게 대가족 제도가 농경사회하고 분명히 연관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빨리 바뀐 게 상인적인 기질이 엄청 강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상인적인 기질이 엄청 강했기 때문에 좀 그게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아니면 말이 안 돼요. 엄청 빨리 바뀝니다. 이게 상인적인 기질이 원래 강했고 또 공화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바뀔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볼게요. 그 요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 요인은 일단 국가의 권력이 강화됩니다. 이것 진짜 아이러니예요. 이것도. 자, 아이러니하게도 로마가 왕정 때보다 공화정에 진입하고 나서 국가의 권력이 강화됩니다. 진짜 신기해요. 아까 봤을 때 그 로마 왕국이 진짜 힘이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공화국이 되니까 갑자기 재판도 막 열리고 집정관들이 권한도 세지고 막 그래요. 막 가족 제도에 막 간섭합니다. 이제 당연히 이런 국가의 권력 강화가 제국이 된 다음에 더욱 가속화가 될 텐데, 자,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이게 뭐가 문제예요? 라고 하면, 예전에는 외세 침입, 또한 재산 분쟁, 나아가 범죄자 처벌 등에 국가가 깊이 관여하거나 재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가부장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공화정이 되니까 국가가 로마 시민들의 분쟁과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모든 문제를 가부장들이 해결하고 있었는데 이제 국가가 대신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부장의 역할과 지위가 약화된다. 이게 진짜 모순인 게, 아이러니인 게, 왕이 개별 시족 집단보다 힘이 약해서 공화정이 되었건만, 공화정이 되고 나니까 시족 집단의 힘이 더 약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죠. 서로 미친 듯이 경쟁해야 되는 선거제도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재밌어요. 두 번째가 이제 공화정이 되고 나서 삼리움 전쟁이랑 피로스 전쟁하고 이제 포에니 전쟁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쵸? 영토 확장이랑 전쟁의 장기화도 요인이 돼요. 이게 아까 전에 그 출산 때문에, 예전에는 그 로마 왕국 때는 출산 때문에 여성의 사망률이 높았다고 했죠. 근데 이제는요, 뭐도 높냐? 이제는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남성도 전쟁으로 인한 사망률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사망률도 높아지고 남성의 사망률도 높아져요. 특히 포에니 전쟁 즈음에 엄청 불거지는 요인이라고 해요. 한 기원전 3세기부터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때 이후로 갑자기 로마 사회 변화가 엄청나게 빨라져요. 공화정으로 진입했고 장기적인 전쟁도 하고. 당시 기록을 보면 이게 실증적인 연구가 진짜 많아요. 당시에 자료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요약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몇 개 좀 가져와 봤는데, 당시 로마인들의 평균 수명이 25세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한 30대 40대 정도였다고 해요. 그쵸? 30, 40대인데 전쟁을 많이 하니까 이제 남자들도 빨리 죽어서 25세로 하락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아버지의 가부장의 생존 확률도 급속도로 낮아져요. 엄청 죽어요. 임지훈님 안녕하세요. 처음 오시는 분인가요? 공화정 초기 시족 집단은 일종의 봉건제 토지 기반의 정치 집단과 다른가요? 이게 토지 기반이 아니에요. 공화정 초기 때는 이제 문벌, 권세가라고 할게요. 실제로 권세가라고 하더라고요. 권세가 중심이에요. 이게 이제 엄청 모호한 개념이죠. 이게 진짜 신기한 개념이에요. 지문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그 조선이랑 일본은 토지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호족들의 입김이 엄청 중요하죠. 근데 공화정으로 가면요, 이 토지보다는 그 뭐라고 해야 돼? 켄투리아 선거 있죠? 선거를 통해서 그 집정관을 많이 내고, 또한 원로원 의원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의원이 많은 그런 권세가 중심으로 모여요. 이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좀 헷갈려합니다. 이해가 잘 안 가죠. 권세가 중심으로 모이는데 이게 토지 기반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질문이 나오죠. 그럼 뭐 기반이죠? 뭐 기반이지 당연히 나오겠죠. 이게 당연히 토지 중심일 수는 있는데, 근데 당시 공화정이잖아요. 이해관계가
그리고 상인들도 엄청 많았던 시대란 말이에요. 상인들도 엄청 많고, 그리고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돼, 전통적으로 원로원 의원들이 많으면은, 원로원 의원들을 많이 배출한 가문이면은 토지에서 나온 이런 이해관계든 상인들이 가져다 준 이해관계든 아니면 군인의 이해관계든 이런 게 다 집속이 되거든요. 오, 맞아요. MJ님, 맨파워, 인력 동원이 많이 가능한 집단, 맞아요. 이제 그것까지 나오면 이제 클리엔텔라를 이해를 한 겁니다. 제가 이거 설명한 게 클리엔텔라 결국 말하려고 한 건데, 결국에 이 클리엔테스, 피오민이죠. 그 현대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그 지지자, 지지 기반이라고도 번역이 되더라고요. 지지 기반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권세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지지 기반들을 또 아까 말했다시피 지지 기반 같은 경우에도 상속이 된다고 했잖아요. 클리엔텔라 상속이 돼요. 클리엔텔라는 상속이 됩니다. 대대로 많은 지지 기반과 피오민과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명망 있는 권세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토지의 이해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하지만 상인의 이해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군인의 이해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가령 뭐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 코르넬리우스 가문 같은 경우에 전통적으로 뭐 토지 기반한 클리엔테스들, 피오민들이 많았다라고 하면은 얘는 토지 기반으로 이제 정치 문벌이 생기는 건데, 근데 가령 뭐 리키니우스 가문 같은 경우에 뭐 상인의 그런 지지 기반이 많다, 피오민이 많다 하면은 상인적인 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피오민들의 이해관계가 지배하게 되는 것이 원로원이고, 원로원 의원이 그 술라 이전까지 300명에다가 술라 이후에 600명이 되죠. 이 원로원 의원들이 그렇게 지중해 세계 전체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해관계들이 총 지배하게 되는 곳이에요. 당연히 이런 이해관계를 많이 동원할 수 있는 집안이 권세가가 되는 겁니다. 아, 맞아요. 공화정특은 수가 깡패죠. 그쵸? 아, 임지훈이 약간 좀 비슷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원로원 의원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거죠. 당시 선거제도로 운영이 된 게 중요해요. 선거제도. 그쵸? 당연히 피오민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표를 많이 얻어서 원로원 의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게 아주 중요했을 거고요. 그래서 계속 비유를 한 거고, 그래서 대부 시리즈 있잖아요. 그 클리엔텔라와 대부 시리즈 거기서도 말한 건데, 그 나라 전체가 약간 마피아 조직 같은 느낌이 있어요. 다 인맥과 영향력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진짜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힌 약간 이런 데에서 지지를 끌어내가지고 기반으로 삼고 명망 있는 게 되고, 그리고 이 키케로 편에서 말한 건데 카이사르랑 키케로가 이거를 활용한 방법이 다르죠, 서로.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자, 전쟁을 많이 하니까 아버지의 생존 확률, 다시 말해 가부장의 생존 확률이 줄어들죠. 이게 아들의 연령 대비 부의 생존 확률이 이래요. 그때 이게 보면은 그 아들이 20살이 되면은 벌써 20살은 이제 갓 대학교 들어갈 나이인데, 고대 로마 때는 아버지가 생존 확률이 4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식이 슬슬 있을 한 25세, 30세, 30살 되면은 이제 할아버지죠, 이 사람. 할아버지가 생존할 확률이 19%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가부장 제도가 대가족 제도로 운영되기 힘들어지겠죠. 그쵸? 그런 배경이 있다고 하고, 아, 클리엔테스와 파트로누스가 역전되는 사례 많습니다. 생각보다 졸라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로마인들이 수치로 여겼어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거 아주 대표적인 게 이제, 와, 잠깐만, 그걸 예로 들 수가 있나? 잠깐만요. 예로 굳이 들어볼게요. 이제 키케로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키케로와 잠깐만, 클리엔테스, 파트로누스, 좀 묘한데, 좀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근데 그런 사례 많아요. 그런 사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다른 게 그 클리엔테스랑 파트로누스 사이가 별게 아니에요. 서로 청탁을 부탁하고 들어주는 관계 있잖아요. 그냥 이거면은 그냥 부탁하는 애들이 클리엔테스고 들어주는 사람들이 파트로누스잖아요. 그리고 이게 충성과 존경의 관계로 되면 이제 클리엔텔라가 되는 건데, 그런 거 많아요. 내가 이거 뭘 하려고 했냐면은 키케로가 마지막에 이 크라수스랑 카이사르 끌어가는 걸 비유하려고 했는데 뭔가 좀 부적절한 것 같군요. 아무튼 단만 말하면은 생각보다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이, 그 가부장 제도가 해체가 되는 경향성이 제국 시대가 되면 더욱 빨라져요. 당시 로마인들의 평균 수명이 25세라고 했죠. 근데 평균 초혼 연령을 보면요, 기원전 2세기에는, 그러니까 공화정 후기죠. 그때 가면 남성이 30살, 여성이 13세에서 14세가 되는데, 기원 후 3세기가 되면은 남성은 25살에서 여성이 18세에서 19세로 거의 동일한 연령으로 결혼하는 게 되죠. 옛날에 가부장제면은 이제 여성들이, 남성도 그렇고 남성의 나이가 엄청 많은데 그 여성의 나이가 엄청 짧고 약간 좀 그렇거든요. 근데 점점 이 남녀 간의 나이 차이가 줄어드는 게 보이십니까? 핵가족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나이 차가 줄어든다는 게 뭐냐? 당연히 시족을 위한 의무적 결혼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의무적인 결혼이 줄어드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왕정 시기의 결혼은요, 가부장적 시족 집단의 유지라는 대가족적 의무가 중요했죠. 그렇죠? 가부장적인 시족 집단의 유지라는 대가족적인 의무가 아주 중요했는데, 근데 공화정 이후로 가면요,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가부장적인 권위가 약화되잖아요. 그렇죠? 결혼 문화도 연애 결혼적인 성격이 계속해서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굳이 많이 낳을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엄청 빨리 발전하고, 그리고 연애 결혼도 물론 귀족들끼리 명망 있는 가문끼리 이렇게 결혼하는데, 근데 그것도 가임기 여성을 빨리 확보해가지고 내 자식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이 분위기가 많이 바뀝니다. 명망 있는 그런 아들, 딸들이 결혼한다고 해도 서로 연애 결혼적인 느낌으로 아이를 굳이 많이 낳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느낌으로 변화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귀족적 계층은 의무 결혼 성격이 유지가 되긴 하지만은,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그런 자료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자료들에 있던 그 비석이거든요. 이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기원전 200년에 있었던 어떤 여인의 묘비예요. 묘비에 새겨져 있던 글입니다. 저 엄청 낭만적인 그런 걸로 읽었거든요. 이 여인이 그 묘비에서 어떤 글을 쓰고 있나 보면은 이 여인의 편지예요.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묘비로 적은 겁니다. 읽어볼게요. 길 가는 나그네요. 내가 몇 마디 말을 좀 건넬까요? 어디 서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은 한 사랑스러운 여인의 볼품사나운 비석이랍니다. 그녀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클라우디아랍니다. 클라우디아가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 묘비로. 그녀는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했어요. 그녀는 2명의 아이를 낳아 한 명은 이 땅에 남겨두고 다른 아이는 벌써 땅속에 묻었답니다. 그녀는 매력있게 말을 했지요. 그리고 발랄하고 상냥했답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잘했고 양모도 잘 다듬었어요. 내 말은 이게 다랍니다. 이제 가세요. 이게 보면은 뭔가 가족에 대한 의무라기보다는 사랑, 또 아이에 대한 애정 같은 게 느껴집니까? 그 아이도 딱 2명 낳았는데 그 한 아이를 낳고 본인이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아이도 많이 안 낳죠. 그래서 공화정 시대에 양자도 많이 보냈나요? 예, 양자 많이 보내요. 그것도 이따 말할 겁니다. 이게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경제적인 부담으로 된다는 인식까지 되니까 그 머리 좋은 아이를 그냥 양자로 입양해가지고 가문을 잇게 하자라고 하는 발상까지, 그 기가 막힌 발상까지 나오거든요. 그런 발상들이 사회 문화로 있으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갑자기 지 친아들도 많은데 개뜬금없이 옥타비아누스를 양자로 입양해가지고 후계자로 준다는 그런 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사회 문화로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연애 결혼적인 특징을 또 알 수 있는 비석들이 또 뭐가 있냐, 요까지만 한번 또 읽어볼게요. 셈프로니우스 피르무스의 여자 해방 노예인 푸리아 스페스가 진실로 사랑하는 그녀의 남편을 위해 이 묘비를 세운다. 남편을 위해 이 묘비를 세운대요. 우리가 아직 소녀였을 때 우리는 만나자마자 곧 서로 사랑에 빠졌으나 너무도 짧은 시간밖에 함께 살지 못했다. 우리가 막 행복에 젖어들 무렵에 잔인한 손길이 우리를 갈라놓고 말았다. 이건 아마 죽음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나는 지극히 성스러우신 사자이신 마네스에게 내가 당신에게 맡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돌봐주기를, 또한 어둠의 세계에서 그에게 매우 관대하고 친절하기를 간청한다. 그래서 내가 그를 다시 볼 수 있기를, 또한 운명의 신으로 하여금 내가 그에게 부드럽게 그리고 빨리 다가갈 수 있게 해주도록 설득하기를 간청한다. 이것도 사랑이 느껴집니까? 다 연애적인 그런 게 엄청 많이 느껴지잖아요. 가족에 대한 의무, 충절, 이런 느낌이 아니죠. 이때 이미 공화정 시기 되면은 아이를 많이 안 낳아요. 한 2명 정도 낳고 아들 하나 있으면 걔를 있게 해야지 하는 딱 그런 인식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애를 많이 낳아야지나, 가족을 위해서 굳이 결혼해야지나,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연애 결혼의 풍토가 엄청 많아진다고요. 나도 묘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이거 낭만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또 어떤 문화도 생기냐, 이제 전쟁의 장기화가 드디어 이제 여권 신장도 불러와요. 여권의 신장도 불러옵니다. 그래서 가부장적인 상속제도는 계속해서 약화돼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그라쿠스 형제의 어머니인 이 코르넬리아예요. 이 그라쿠스 형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강인한 여성의 대표적인 주자거든요. 맞네요. 데스마스크도 만들어달라고 해야지. 이제 가문의 남성들이 대부분 전쟁터로 끌려가는 일이 잦아지죠. 그래서 상속을 받을 인물로 집안일을 열심히 돌보던 여성들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남자가 없어요. 가부장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가? 코르넬리아가 이걸로도 엄청 유명해요. 명성이 높아요. 여성인데 스스로 가문을 지탱했고 스스로 자식들을 교육시켰으며, 심지어 파라오가 결혼하자고 했는데도 모두 거절하면서 독자적으로 가문의 재산을 상속받고 관리합니다. 다시 말해 여성인데 가부장이 된 거죠. 여성인데 가부장이 된 겁니다. 굳이 못생긴 남자들이랑 결혼해가지고 살기 싫다 이거예요. 맞아요. 딱 그거예요. 그냥 아들 낳을 때까지 낳고 그러진 않았어요. 딱 그거예요. 입양하면 되니까.
그냥 한두 명 낳고 말지 뭐 하는 딱 그런 인식이에요. 공화정이랑 왕정이랑 사회 분위기가 엄청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런데 약간 이거 그 안 좋은 면도 있어요. 왜냐면은 아이가 많아지는 게 여기서 말할 건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영아육이 있잖아요. 영아육이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쵸? 살미야 키님 반가워요. 처음 오셨나요? 자, 경제 불황이 또 엄청 심해지는데 이것도 가부장의 권위 약화에 큰 역할을 해요. 자, 잦은 전쟁이랑 경제 불황으로 사람들의 전반적인 소비력이 다 저하가 되죠. 그래서 자식을 2명 정도만 가지려는 풍습이 퍼졌다고 합니다. 이런 걸 제가 인용해 왔어요. 사실 로마인들은 2명 정도의 아이만을 갖고자 하였으며 그 2명의 범위 내에서도 최소한 남자아이는 1명 있어야 하고 여자아이는 많아도 1명이면 족하다고 생각했다. 맞아요, 문어자리님. 그래서 제가 그라쿠스 편에서 말했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농경사회적인 면모가 강하진 않아요. 아무리 봐도 농경사회적인 면이 강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상인의 기질이 월등하게 강합니다. 게다가 배 타고 다니는 상인의 기질이. 농경문화적인 그런 기질이 강하지가 않아요. 한 명의 아이조차 부담으로 여겨지는 시대라고 하는 문헌이 발견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헌이 발견되기도 하고 심지어 세네카는 제국이 된 이유거든요. 경제 불황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난세도 이제 사라진 시대예요. 팍스 로마나 시대의 철학자인 세네카도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가문의 이름을 영속시키기 위해 아니면 노후 대책으로 혹은 확실한 상속자를 갖기 위해 자녀를 갖는 일이다. 그쵸? 진짜 신기하죠. 맞아요. 그 문제도 실제로 제기가 됩니다. 노동력은 노예로 수급하면 돼요.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노예를 사면 되니까. 오, 맞아요. 그것도 실제로 있습니다. 노예가 있으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국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미 강력했던 대가족 제도가 충분히 해체된 거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국이 되면 강력했던 대가족 제도가 해체가 되고 가부장권도 약화돼요. 가부장권도 충분히 약화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대가 엄청 진짜 흥미롭게 변화하고 이런 경제적인 불황에 의한 저출산의 원인으로 또 3가지가 꼽혀요. 자료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귀족층의 경우 생활 수준의 저하를 우려했다고 합니다. 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돈 많은 귀족들도 생활 수준의 저하를 우려해서 저출산을 했다고 하네요. 이후에 말하겠지만은 공화정이 된 이후에는 영향력 있는 피호인 또한 후견인 확보에 가산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소위 말하는 뇌물이 엄청 많아졌다고 하거든요. 뇌물이 엄청 많아져서 공화국이 엄청나게 경제가 비효율적 경제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 뇌물이 뭐냐면은 결국 자기 가문의 명망을 높여줄 영향력 있는 피오인과 후견인을 구워 삼기 위해서 이제 계속 가산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출산하는 게 가문의 경제력이랑 영향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도 있었던 이런 귀족들의 배경도 있고 병력 부족은 아주 복합적이에요. 일단 경제적으로 몰락한 빈민들이 많아진 게 큽니다. 그러니까 투표권이 없을 정도로 빈곤해진 사람들이 엄청 많았던 게 크고 또한 두 번째로는 로마법상 균등 분할 상속제도의 운영인데 아까 말한 건데 로마 왕국 때는 그나마 공동관리 제도가 유지가 됐잖아요. 가부장이 세니까 가부장 권위가 엄청 세요. 근데 공화정이 되고 나서 가부장적인 권위가 계속 약화되어 왔죠. 그렇죠? 이러면은 공동관리가 안 되니까 그냥 균등 분할 상속만 됩니다. 그러면 가문의 재산이 원래는 가부장이 공동관리하면서 묶어두고 있었고 그래서 시족이 몰락하지 않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공화정이 되니까 계속 이게 자식을 낳을 때마다 이게 계속 시족의 가산이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족 집단의 경제적 몰락도 아주 가속화가 되는 그런 게 또 있었고 그러고 세 번째는 극심한 물가 상승과 몰락한 자영농과 실업자 등의 빈민 양산 이게 쉽게 말하면 라티푼디움의 유행이에요. 라티푼디움이 유행하면서 이 빈민이 엄청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빈민들의 영아유기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저출산과 결혼 포기도 증가했다고 해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 빈민들이 자진해서 결혼을 포기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엄청 많아요. 결혼해서 뭐하냐, 자식이 불쌍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나오고 이게 진짜 어디에서 많이 본 나라라니까요. 이게 반도국가 특인가? 반도 특인가? 반도 특인가? 이게 진짜 신기하죠. 그래서 로마 공화정 때가 엄청 선진적인 약간 좀 그런 게 또 있고 또 이런 것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 사이에서 민간요법적인 낙태 시술이 유행했다고 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낙태 시술의 실패를 처벌하는 규정까지 존재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영아유기. 이 유기된 영아들을 칭하는 용어도 있어요. 스렙토스라고. 스렙토스가 무슨 뜻이냐? 이 똥구덩이에서 건진 아이란 뜻이래요. 근데 스렙토스들이 많았다는 건 뭐냐면은 아이들을 그 진흙이나 이런 데 그냥 대충 유기하고 갔던 그런 풍토가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문제가 엄청 발생이 된 게 뭐냐면 자유인 출신으로 태어났지만 유기된 상태로 주어져서 노예가 된 이들이 많아져서 이게 또 문제였다고 해요.
맞아요. 조선이랑 한국이 왜 로마의 후예가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이거 하는 짓 똑같은데. 하는 짓 아무리 봐도 똑같은데. 한국이 후예 아닙니까? 한국이 로마의 후예요. 여러분. 예, 실제를 봐야지, 실제를. 실제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과거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 후예긴 했겠지만 신성 로마 제국은 지금 없으니까 현대에 남은 후예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다. 심지어 그건 제국되긴 하지만 많은 아이를 원치 않은 핵가족화된 사회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때 아이들 있잖아요. 그 신생아들을 노예로 파는 그런 시장도 엄청 활성화되어 있었다고 해요. 이게 핵가족화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대가족화가 있었던 로마 왕국 때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확실히. 로마 왕국 때는 어떻게든 가부장들이 걔네들 다 걷어줘가지고, 왜냐면은 걔네들이 어떻게든 가부장이 또 될 수도 있고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시족 집단이 될 수가 있는데 후견적으로 다 돌봐줬을 텐데 핵가족화가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클리엔텔라 문화도 확장을 해요. 이것도 이제 가부장의 권위니까 약화되는 모순적인 그런 영향을 나는데, 자, 로마 왕국 시절의 클리엔텔라는요, 단순히 부족 내부에 있는 피보호 부족, 시족의 문제죠. 아까 전에 토지 이야기 하셨는데, 맞아요, 토지예요. 로마 왕국 때는 토지가 엄청 중요했습니다. 근데 토지가 중요하긴 했는데 상인의 기질이 엄청 강했던 것 같아요. 공화국이 되면 이게 다 진짜 상인적인 문화로 바뀝니다. 공화국이 되면 이런 인간관계 문화가 부족의 외부인, 심지어 외국인에게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족민이 아니더라도 토지에 연관이 없는 사람이라도 개뜬금없이 이상한 데서 온 사람이라도 나의 보호를 받는 이제 피오민이 되면은 얘를 내 피오민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건데 더 이상 전통적인 시족 범위가 아니라 그냥 권세 있는 명망가에, 다시 말하지만 권세 있는 명망가에 속하기만 하면 되는 사회가 되죠. 그럼 전통적인 시족 범위를 누리고 있던 가부장의 권위도 약화가 될 거고, 그렇게 해서 대가족 제도의 정치적인 무력화가 진행이 됩니다. 어째서 이제는 시족 집단 구성원 자체의 팽창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예를 들어 부족장인 느낌의 가부장이었던 로마 왕국 때는 구성원이 팽창이 돼야죠. 그래야 부족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근데 더 이상 이런 팽창이 중요해지진 않아요. 네, 물론 가산이 많아지면 좋겠죠. 가산이 많아지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권세 있는 피오민, 나아가 후견위를 확보하는 공화주의적인 정치적 수완이 아주 중요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공화국이 다른 거예요. 자식이 많아지면 정치에 투입할 자원을 자식에게 투자해야 되니까 불필요하게 많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현명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클리엔텔라 문화 확장의 맥락으로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했지만은 그래도 제국이 됐을 때 그 제국의 황위, 제위죠. 제위를 계승할 때 이 가부장의 상속이 엄청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냐. 그 공화정 때도 가부장의 역할이 있었을 텐데 대체 공화정 시대에 이르러 가부장의 역할 남아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 이거예요. 공화정 시대에 맞춰서 로마 전체에 대한 자기 시족의 권위, 명망을 높이고 디그니타스를 높이고 후손들에게 정치적인 유산을 많이 남겨주는 게 가부장의 역할이 됩니다. 복잡해졌죠. 공화정 시대의 가부장의 역할은 아주 복잡합니다. 가문과 시족의 권위와 명망을 높이고 후손들에게 정치적 유산을 많이 남겨주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요거 제 앞에 마이크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타블릿 이거 쓰고 있는데 태블릿 쓰면서 계속 마이크를 건드려서 그렇습니다. 죄송해요. 이것도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 좋은 마이크 거치대가 발견이 안 돼가지고. 아, 맞아요, MJ님. 그 키케로도 집안에 돈이 많지 않잖아요. 돈이 없는데 집정관 한번 하고 나니까 이 크라수스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빌려줘가지고 졸라 비싼 집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굳이 사거든요. 또 정치에서 우위를 점하면은 인맥을 통해 가지고 막대한 돈도 무이자 무기한부로 막 대출받을 수 있고 막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시족의 가부장이라면 자신이 직접 집정관이 되거나 심지어 자기 시족 후손들이 집정관이 쉽게 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닦아주는 걸 의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기 시족 내부에서 집정관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정치적인 기반을 마련해주는 게 가부장의 의무예요. 이런이랑 좀 다르고. 자, 로마 공화국에서 그럼 대부분 시족의 목표가 뭐냐? 아까 전에 슬쩍 말한 건데 자기 가문에서 집정관을 많이 배출하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가문의 명망과 권세가 높아지겠죠? 그럼 그러한 인맥을 통해서 피오민을 많이 확보하면은 자연스럽게 경제적으로도 부를 쌓을 수가 있고 명망이 높아지니까 정치적인 권력도 높아지겠죠? 자기 시족에. 카이사는 어쩔 수 없어요. 유리우스 가문이 몰락한 가문이잖아요. 정치적으로 권세를 얻으려면 빚을 많이 져야 했던 겁니다. 그쵸? 지민기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제 좀 예전에는 가부장의 권한이 엄청 세니까 가족에 대해서 막대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이제 부족장 같은 가부장이었으면은 이제는 의무를 많이 지는 그런 가부장이 된 거죠. 대신에 뭐 권한도 있죠. 권리도. 어떤 권리? 자기 가문과 시족에 대해서 형성이 되어 있는 클리엔텔라를 활용할 수 있다. 나의 정치적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권리는 있겠죠.
계속 말하지만 집정관을 많이 배출하면 그만큼 명망이 있어질 거고요. 반대로 말하면 약소시족은요, 가령 키케로 집안처럼 집정관을 배출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귀족 엘리트 지배체제라는 비판까지 듣게 되는 겁니다. 약소시족은 키케로 같은 애들도 경쟁을 하려고 할 때 막 코르넬리우스 가문, 클라우디우스 가문 이런 명망 있는 가문이랑 이미 피오민도 짱짱하고 돈도 많은 이런 권세가랑 집정관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집정관을 해야지 권세가가 돼가지고 시족이 발전할 수 있는데 진입장벽이 높아진 거니까 엘리트 지배체제라는 비판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부장은 시족의 대표이자 가문의 이익과 명망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는 기본 개념은요, 로마 왕국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그쵸? 이게 가부장의 역할과 지위, 나아가 카리스마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는 이미 로마 왕국 때부터 계속 유지가 되어 온 거예요. 신기하죠? 공화국 때까지 이런 베이스가 있는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로마 왕국 시절의 가부장은 시족 집단 경영 전반을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약간 좀 손권 같은 느낌이죠. 딱 이 느낌이에요. 손권이에요, 손권. 로마 왕국 시절의 가부장은 손권이고 시족 집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집단의 영토를 늘리고 부를 늘리고 가신을 늘리고 하는 거죠. 근데 로마 공화국 시절의 가부장은 시족 집단의 명망을 로마 전체에서 드높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집정관과 원로원, 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 길을 닦아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카틸리나가 그 세르기우스 가문이거든요. 세르기우스 가문이 아주 명망 있는 가문이에요. 집정관을 대대로 엄청나게 많이 배출했는데 카틸리나는 자기는 집정관이 못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세르기우스 가문에서 카틸리나 본인은 이 세르기우스 가문의 수치거든요. 조상들의 데스마스크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나는 집정관을 못했어. 그러니까 가문의 명망과 지위를 떨어뜨렸어 라고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실제로. 특히 이 파밀리아랑 클리엔텔라를 둘러싼 상속제도의 변화가 아주 흥미로워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클리엔텔라 상속까지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죠. 클리엔텔라 상속.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알면은 아까 로마 왕국 때 말한 거지만은 이 클리엔텔라를 상속한다는 게 왜 그렇게 십중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가부장인 아버지가 우리 시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갑시족이라고 합시다. 클리엔테스 100명을 확보했었다고 해봅시다. 100명이 쭉 이렇게 있어요. 그 아버지 이름이 A라고 합시다. 그 A 중심으로 클리엔테스가 쭉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위 클리엔테스 100명이 모두 도망가 버린다고 해봐요. 이 100명이 다 도망가. 그러면은 우리 가문이 확보하고 있던 명망, 권력, 지위는 어떻게 될까? 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가부장 한 명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가문과 맺고 있던 클리엔테스들과의 이 피호 관계, 이게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아주 억울한 일이 되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단적으로 왕국 때나 공화국 때나 클리엔텔라는 아주 중요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게 아주 사실 간단한 개념이거든요. 왜냐면은 맨 처음에 말했지만 조선은 유학의 사회였고 유학적인 개념을 따라서 인간관계도 맺었고 상속도 했고 뭐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한국사를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사람들 엄청 재미없다고 느낄 거예요. 왜 이렇게 당연한 얘기만 짓거리지? 왜 이렇게 당연한 소리만 하는 거야? 그 정도로 저는 사실 아주 기초부터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엄청 기초예요. 그리고 이걸 나름대로 수준을 잘 지키려고 하고. 아무튼 로마 왕국 때는 다시 정리하자면 파밀리아는 가부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시족을 중심으로 부족의 이익과 공생을 위한 단위죠. 당연히 후견 부족과 피보 부족 간의 피지배 관계도 상속이 됩니다. 피보 부족의 충성으로 얻을 수 있는 인구, 경제력, 권력을 얻는 거니 아주 당연하겠죠. 아주 중요한 거고. 그런데 공화국 때는 어떠냐? 파밀리아는 시족 집단의 물리적 파워를 키운다는 느낌보다 물리적 파워가 아니죠. 공화정 정치체제에서 시족의 명망, 위상, 권력, 경제력을 발휘하는 느낌이죠. 그렇죠? 선거에서 이겨서 집정관을 계속 배출하는 것을 가장 명망 있게 생각했기 때문이고 클리엔텔라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공화정이 되고 나서는 위신, 명예적으로 더욱더 중요해진 겁니다. 더욱더 중요해진 거예요. 더욱더 중요해진 거죠. 이 중요해진 게 보입니까? 클리엔텔라를 상속한다는 발상은 계속 강조하죠. 로마 왕국 때부터 존재하긴 했는데 그래서 많은 피오민이 많은 권위라고 하는 도식은 공화국 시대까지 쭉 이어져 온 거고요. 심지어 그 사회적인 의미가 더욱 강조되어졌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클리엔텔라 상속 문화도 강화가 된 겁니다. 오히려 강화가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클리엔테스 파트로너스 사이의 충성, 의무, 후견 관계는 거의 대부분 상속되고 그래서 이런 가끔 1차 사를 보시거나 로마사를 공부하실 때 이런 구절도 심심찮게 볼 수 있을 거예요. A 가문이 대대로 B 가문을 섬겨왔다. 이게 그런 거예요. 한 100년 동안 그랬으면은 100년 동안 피보 관계를 계속 맺어온 거죠.
열심히 일을 해주고 노동을 제공해주고, 그럼 B 부족은 A 부족을 위해서 뭔가 잘 해줬겠죠. 보호를 해줬겠죠. 그리고 이게 또 엄청 중요한 건데요. 여기서 클리엔텔라 상속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분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령 A랑 B가 있다고 할 때 A는 그냥 야, 돈 좀 빌려줘 라고 해가지고 B 부족에게 돈을 빌려간 거고, B가 나중에 갚아라고 한 거라고 합시다. 이건 그냥 돈을 빌려주는 관계로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B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야, 그거 사실 피호 관계에 맺은 거잖아. 너 우리 피호 부족이잖아. 우리한테 충성 맹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A 부족은 뭔 소리요? 우리 그냥 돈 빌린 건데 라고 하면서 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러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부장의 능력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런 가부장의 능력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 왕국 때도 중요한 거고 공화국 때도 중요한 거고. 파트로누스 클렌테스 간 관계가 지극히 복잡하고 거미줄같이 촘촘하게 꼬여있죠.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서로 간의 권리 의무가 아직까지 존속하고 있는지, 그쵸? 상속할 필요가 있는지 등 엄청나게 세세한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MJ님. 바로 그거예요. 클렌텔라를 이어받는 순간이 가장 취약한 순간이고, 아우구스투스에서 티베리우스로, 다시 말해 초대 황제에서 2대 황제로 계승이 되는 순간, 그 순간도 가장 취약한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티베리우스도 엄청 유능한 황제예요. 엄청 유능한 군주이기 때문에 그게 취약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제위를 계승하자마자 직후에 바로 경호원들, 나아가 속주에 있는 모든 군대에 서신 쫙 보내고, 그리고 모든 자기 피호 부족들로부터 충성서약 다 받아냅니다. 순식간에. 이게 그 가부장의 수완이 엄청 중요해요. 하지만 시족 가문의 명망을 책임지는 가부장이라면 최대한 많은 피호민들을 확보하고 명망 있는 파트로누스를 섬기기 위해 셀 수 없이 다양한 전략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죠. 이게 수완이에요. 이게 수완이죠. 이게 수완입니다. 특히 클리엔텔라는 상속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가부장이라면 그들의 피호, 후견 관계가 상속되었음을 알려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충성을 바치라고 하거나 심지어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 찾아가는 등. 왜냐면은 가부장도 누군가의 클리엔테스일 수 있잖아요. 그럼 자기 위에 있는 우리 부족들을 지금까지 보호해준 후견 부족을 찾아가가지고 파트로누스 섬기는 충성 서약을 하는 등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모든 관계를 법적으로 타당하게 주장하고 관철시켜야 하는 카리스마가 필요한 겁니다. 가령 파트로누스를 대대로 섬겨왔는데 이 관계를 애매하게 정리했다고 해봐요. 이 가부장이 유능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 부족이 갑자기 위험해졌어. 시족이 위험해졌어. 그러면 전통적으로 이 파트로누스 부족이 우리들을 보호해줬는데, 그러면서 이 위기를 넘길 수도 있었던 건데 이 가부장이 게을러가지고 이 일 처리 제대로 못했어. 그래서 이 파트로누스가 우리 안 도와줄 거야. 우리 아무 관계도 아니야 라고 해버리면은 부족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파트로누스를 섬기는 관계가 있었으면은 미리 찾아가서 충성맹세도 하는 이런 거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뭐 관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약간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말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주제인 황희상속과 클리엔텔라입니다. 황희상속. 여기서는 이미지를 제가 다양한 거를 준비를 못했어요. 왜냐면은 이미지 준비하기 안 떠올랐습니다. 여기 있는 이 잘생긴 아우구스투스의 흉상만 보고 있자고요. 자, 그럼 이러한 상속제도, 가족제도, 나아가 가부장제도가 대체 뭔 상관이냐, 제위계승이랑 도대체 어떤 식으로 연결된다는 거냐, 이게 이제 본론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내전을 종식시킨 건 좋아. 제가 로마사 강의 때 가끔 말하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 입장에서는 전쟁에서 이기는 거랑 정치적으로 통합해낸 것까지는 사실 쉬운 문제다. 차라리 아우구스투스를 더욱 괴롭힌 문제가 있어요. 상속자가 안 나와요. 상속자가 안 나옵니다. 자, 친자식 다 죽거나 무능해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대를 많이 했던 손자들이 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그쵸, 손자들이죠. 손자들이 있는데 이 손자들을 입양을 해요. 자식으로 입양했는데 손자 2명이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랑 루키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다 일찍 죽어요. 10대 꼬맹이 때. 그러니까 카이사르 입장에서는 전쟁에서 이기는 거랑 정치질로 이기는 거는 지략으로 해가지고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후계자 세워지는 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머리가 빠질 것처럼 엄청나게 진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내전을 종식시킨 건 좋은데 제위를 상속시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두 개죠. 제위라는 게 뭐냐, 그 상속을 왜 시키냐. 이거는 왕국까지 따져봐도 유례가 없는 새로운 근본 없는 어떤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 길 아닙니까? 그렇죠? 자, 다시 강조할게요. 근데 여러분이 이 부분을 파시다 보면요, 갑자기 가부장적인 지위라는 둥, 유언에 대한 원로원의 제가라는 둥, 또한 갑자기 피호민들이랑 피호부족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등의 이야기들이 튀어나와서 대체 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유학적인 전제 군주정에 대한 상식만 알고 있으면은, 다시 말해 당시 로마인들의 가족 문화, 상속 문화를 모르고 있으면은
재위 계승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려면은 파밀리아라는 단위를 알아야 되고 시족 간의 클리엔텔라 관계도 알아야 돼요. 클리엔텔라의 상속을 알아야죠. 가령 뭐 아우구스투스가 지금까지 확보해놓은 클리엔테스들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피오 부족도 많을 거고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아우구스투스에게 상속시켜준 갈리아 피오 부족들 또 게르마니아 피오 부족들 다 아우구스투스 거잖아요. 그럼 아우구스투스가 해야 되는 거 뭐냐? 이 모든 정치적인 기반, 군사적인 기반 이거 다 사실 이 클리엔텔라잖아요. 요거를 2대 황제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물려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율리우스 카이사르 가문을 중심으로 피오 관계가 다 있으니까 가부장을 바꿔주면 돼. 그럼 이후에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가문의 가부장이 될 내가 이거를 다 통솔할 수 있겠지. 이 계획이에요. 계속 말했지만 아우구스투스의 권한들 많죠. 뭐 임페리움, 프로콘슬라렘 마이우스, 군통수권이고 종신호민관으로서 민회 입법권, 법률안 거부권 다 있고 프린캡스고 뭐 폰티펙스 막시무스고 많죠. 근데 여기 있는 거 여러분 다 허울이에요. 다 허울입니다. 이런 거 아무리 권한을 옛때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이거를 상속을 시켜주는 신체제를 구상을 못하면은 여기 있는 거 그냥 옛때가 다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까? 다 이때 끝나는 거죠. 상속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 당시에도. 문제 첫 번째, 이 아우구스투스란 놈이 뭐야? 왕은 아니야 확실히. 근데 독재자인 것 같지도 않아. 공화국의 이런 거를 잘 존중해주고 원로원이랑도 잘 타협도 해줘. 근데 권한은 많은데 그냥 권한만 많은 놈 같지도 않아. 왠지 황제 같은 존재인 것 같은데 황제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대체 뭐 하는 놈이지? 그쵸? 이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질문이 생겨요.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것도 얘가 처음이고 처음 보는 놈이고 임페라토르의 의미가 정치적 통치로 확장되는 것도 얘가 처음이고 어떤 신시대를 개축해도 다 처음이죠. 다 처음이에요. 이게 뭐 하는 놈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사실 새로운 개념도 아니죠. 기존에 있었던 개념에서 가져오는 거죠 사실. 그렇게 써볼 걸. 기존에 있던 개념에서 차용하는 거라고. 자, 어떤 개념이냐. 이런 강력한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어떤 직함이라는 걸 만들어서 상속까지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건데 그 직함이라는 거를 사실 만들었다고 하기도 좀 뭐해요. 이걸 하이케란 교수 책에서 이제 인용을 해온 거예요. 그렇죠. 많죠. 많을 수밖에 없죠. 속주가 그렇게 많고 영토도 넓고 돈도 많으니까 할 일이 진짜 많았던 거예요. 권한과 책임이 많은 거죠. 아우구스투스의 새로운 정부 형태가 필연적으로 일으킬 정치적, 국제적 모호성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려 할 때 국제적 모호성이라고 하죠. 지침으로 삼을 만한 아무런 선례가 없는 상황이 두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얘가 떠올린 게 그겁니다. 그러면은 뭐 새로운 발상이긴 한데 옛날부터 계속 이어져 온 로마인들의 이 정신인 가부장적 지위 상속을 한번 이용해보자. 카이사르 가문의 가부장적 지위를 상속해보자. 얘가 지금까지 했던 게 그거잖아요. 2차 삼두 정치 동안 했던 게 뭡니까? 나 카이사르의 후계자야. 다시 말해 카이사르 가문의 가부장적인 대표야 내가. 이거죠. 그거 해가지고 이긴 거 아닙니까? 명실상부한 카이사르 가문의 가부장이죠. 그리고 카이사르 가문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은 피오민 관계가 있을 거고 지위가 있을 거고 부도 있을 거고 속주 식민지 군대도 다 카이사르 가문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가부장적 지위만 어떻게 좀 상속을 해버리자. 그러면 생각보다 쉽게 되지 않을까? 자,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거쳐 카이사르 가문은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가문은 사실상 로마에서 엄청난 권위와 영향력을 획득해온 거 아닙니까? 그쵸? 엄청나게 많은 원로원 의원들 결국에는 다 카이사르 가문의 피오민일 거고, 그쵸? 따라서 카이사르 가문의 가부장 지위를 이어받는다는 건요. 실질적으로 카이사르 가문의 영향력 자체를 물려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얘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지위들, 권한들 물려받는 거 뭐 일도 아니죠 사실. 결국엔 지지자들이 다 그렇게 해줄 텐데. 그리고 또 그 중요한 게 황제들의 엄청나게 중요했던 권한이 군사지휘권이잖아요. 이게 저는 그 아우구스투스의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카이사르가 갈리아 원정할 때 했던 수완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갈리아에 있는 이 피정복 부족들을 전부 카이사르의 피오 부족으로 만들었죠. 그렇죠? 카이사르의 피오 부족입니다. 이것 때문에 또 원로원이랑 또 싸우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볼까요? 그래, 그거 설명해봅시다. 폼페이우스랑 카이사르의 다른 점 중에 하나인데, 폼페이우스는 공부하시다 보면 이 악타제가 논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악타가 이 조치거든요. 이제 영어의 액트인데 뭐 법 같은 느낌도 있죠. 그러니까 정복자들은 관례상으로 또한 법적으로요, 자신들이 정복한 정복지 있잖아요. 정복지에 행한 뭐 다양한 이런 조치들이겠죠. 정치적, 법적 또는 군사적인 조치들이 있을 겁니다. 이 조치들을 원로원에 보고해요. 성과 발표처럼 이제 원로원에 보고합니다. 근데 원로원은 폼페이우스를 견제하고 싶잖아요. 폼페이우스가 힘이 너무 세니까.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이 동방정복하고 나서 이제 지가 이렇게 해온 이 악타들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허가해 주십시오 하면서 원로원에 올렸는데 원로원이 폼페이우스 견제하려고 계속 시간을 뻑입니다. 시간 존버예요. 그냥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치졸하게 구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은 이 악타를 제거해야 한다는 거는 사실 법적으로, 자, 피정복지가 있다고 해봐요. 정복지 위에 폼페이우스가 있는데 사실 폼페이우스 위에 원로원이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복지와 원로원 사이에, 다시 말하면은 로마 공화국 사이에 공화국과 정복지 사이에 직접적인 피호 관계를 맺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폼페이우스는 그냥 중간에 있는 사람에 불과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피호 제도가 그렇게 공화정 시기 동안에 유지가 되어 온 거예요. 확실하게. 폼페이우스는 이랬는데, 그러니까 공화주의적인 전통을 잘 따른 거죠. 근데 카이사르는 어땠냐? 카이사르는요, 이 악타 제가 같은 거요. 진짜 좆도 신경 왔어요. 진짜 전혀 신경 왔습니다. 몇 가지 배경이 있어요. 첫 번째로 삼두정치가 있으니까, 삼두정치, 그러니까 크라소스랑 폼페이우스가 원로원에서 카이사르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악타 같은 거 보고하지 마 라고 하는 양해를 받아내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아주 흥미로운 구조를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에 카이사르가 제 뇌피셜인데 카이사르가 이거 의도한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되냐? 피정복 부족들이 카이사르랑 직접적인 피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후에 그 아우구스투스한테 물려주는 것도 그렇고, 아우구스투스가 티베리우스한테 물려주는 것도 그렇고, 이 구도 아니면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뇌피셜이긴 하지만 강한 뇌피셜입니다. 그러니까 피정복 부족은 원로원을 몰라요. 원로원이 뭐임? 원로원한테 제가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근데 카이사르 개인이 얘네들의 이해관계를 너무 잘 조정해줬어. 피호 관계를 잘 맺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카이사르에게 이제 복종해야 되는 거죠.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리아랑 게르마니아랑 브리타니아 전체가 한 명의 개인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이 갈리아가 있고 브리타니아가 이렇게 있고 이 게르마니아가 이렇게 쭉 있다고 하면은 이 넓은 영토가 이 옥타비아누스의 피호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인구, 군사력 다 옥타비아누스의 피호 세력이에요. 그래서 사병하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병하란 말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일단 지지부진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이것도 상속해주는 게 엄청 중요한 거라서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여기로 넘어가면은 당장 아우구스투스도 카이사르한테서 실질적으로 물려받은 게 카이사르 가문의 가부장적 지위 딱 하나잖아요. 그쵸? 너는 이제 옥타비누스가 아니라 옥타비우스. 너 이제 옥타비우스가 아니야. 너 이제부터 옥타비아누스야. 너 이제 카이사르 가문의 양자가 됐고 네가 가부장이야. 그쵸? 그 가부장적 지위 하나로 피오 부족들 다 끌어오는 거고, 카이사르에게 개인적으로 충성을 맹세하고 있던 피오민 군단병들 다 끌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아닌가요? 동방처럼 장자 상속이 안 되었던 것이 더 장점이 있었을지요. 이게 아우구스투스가 장자 상속을 하려고 계속했는데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아마 근데 그 과정에서 좀 지도자를 좀 더 덜 독재적으로 뽑게 되는 미풍양속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혈통에 따라서 장자 상속이 되면은 똥멍청이가 황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양자 상속이 되면은 능력 있으면은 양자로 이제 입양을 해서 가부장지 물려주고 제위를 물려주면 되니까 좀 더 능력 있는 인물이 황제가 될 확률이 좀 높아졌겠죠. 심지어 이 실질적으로 합법적으로 물려받은 이 가부장적 지위도 누가 인정한 겁니까? 심지어 원로원에 의해 합법이라고 선언된 유언이에요. 피오민들이 다 인정을 하죠. 그쵸? 이게 2차 삼두정치 그 보면은 좀 더 맥락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안토니우스가 있잖아요. 안토니우스가 처음에 엄청나게 수완을 발휘해가지고 원로원이랑 그 쇼부를 잘 쳐서 카이사르의 군단병들 지휘권을 그대로 다 가져오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후에 역사 전개를 보면은 물론 옥타비아누스가 정치질을 엄청 잘하고 프로파간다도 잘하지만은 옥타비아누스가 한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카이사르의 진정한 후계자다. 근데 쭉쭉 하다 보니까 이 카이사르의 군단병이었던 애들은 안토니우스에게 실망해요. 왜? 그 카이사르에게 우리는 충성을 맹세하고 복수를 하고 싶은데 안토니우스는 원로원이랑 타협만 해. 그런데 옥타비아누스라는 애는 카이사르 가문의 가부장이고 대표고 후계자고 심지어는 이제 원로원의 복수도 하겠대. 카이사르의 복수를 하겠대. 그러니까 안토니우스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이 지지율도 이런 식으로 해서 옥타비아누스가 끌고 오는 겁니다. 당시 로마 사회를 정확히 이해해야지 여기 구도도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안토니우스가 실수할 때마다 로마 10군단, 카이사르의 정예군단이죠. 10군단도 옥타비아누스한테 가고 여러 군단병들이 레피두스 배신하고 옥타비아누스한테 계속 가는 거죠. 그 유언 하나, 내가 율리우스 카이사르 가문의 진정한 가부장이다라고 하는 그 지위 하나, 그게 프로파간다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강한 효과를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당연히 피오민들이 다 인정을 한 거죠. 자, 나중에 아우렐리우스 황제랑 코모두스는 이 사례를 안 따는 건가요? 이게 좀 묘해요. 사실 따져요. 그거를. 코모두스가 장자를 맞거든요. 장자를 맞는데 이게 아우렐리우스가 괜히 코모두스를 후계자로 앉히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원로원 의원들이랑 합의가 다 끝났어요. 원로원이랑. 이것도 다 찾아보면 나옵니다. 원로원이랑 아우렐리우스가 코모두스의 황제로 앉히자라고 합의가 이미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타협과 조정이죠. 왜냐면 코모두스가 당시 정치 경력도 있고 외모도 수려하고 군사 경험도 있어요. 그 머리도 꽤 좋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빠질 그런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원로원 말도 잘 듣고. 그래서 코모두스가 그 정상적으로 황제가 됐는데 이거는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그 뭐지? 그렇게 검증이 끝난 상태에서 제위에 올랐는데 제 뇌피셜은 정체불명의 어떤 이유예요. 그냥 정체불명의 어떤 이유 때문에 코모두스가 정신 이상에 걸려가지고 무능해진 겁니다. 갑자기. 진짜 이거 말고는 그냥 설명이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 아우렐리우스도 원로원 의원들도 예상을 못한 거예요. 다 예상을 못하는 방향으로 갑자기 얘가 흑화해버리는 바람에 다 꼬인 거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강한 뇌피셜. 여러분, 제가 약한 뇌피셜과 강한 뇌피셜의 그거를 구분하거든요. 약한 뇌피셜은 진짜 뇌피셜인데, 근데 강한 뇌피셜은 좀 설득력이 스스로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하는 강한 뇌피셜이 그거예요. 맞아요. 약간 연산군 같은 느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선례를 굳이 따지면은 원로원이랑 타협을 해가지고 그 후계자를 안 친다는 그거는 아우렐리우스가 따른 건데 둘 다 예상을 못한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원로원이 유언을 해석해주는 게 더 중요하죠. 원로원이 얘가 이제 카이사르 가문의 가부장이 됐다라고 인정해 준 거 아닙니까? 엄청 중요해요. 유언의 해석권. 원래 유언의 합법성에 대한 판단은요, 폰티펙스 막시무스들이 하던 거 아닙니까? 그쵸? 맞아요.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그런데 그 폰티펙스 막시무스인 황제가 죽으면 유언의 합법성은 또 누가 판단해 주죠? 결국 원로원의 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로원이 있어야 돼. 원로원이 가부장 지위의 상속을 합법이라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유언장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거 그 페이셜 인식이 이게 반대로 돼가지고 거울 모드가 돼가지고 이러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할 거 진작에 됐네요. 아무튼 법적으로 그게 엄청 중요한 거고. 자, 이런 구도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카이사르 가문이 사실상 이미 황가로 군림하고 있죠. 율리우스 카이사르에서 아우구스투스로 한번 이미 상속이 됐어요. 맞아요. 이게 선례가 굳이 찾으면은 카이사르가 한번 해준 선례가 있는 거예요. 카이사르가 아우구스투스에게 이제 가부장의 지위 그 유언장을 써가지고 상속을 시켜준 이 선례가 있죠. 그걸로 군단병들의 충성 아우구스투스가 다 얻었죠. 원로원 의원들이랑 기타 지지계층 평민들의 지지 아우구스투스가 다 얻었죠. 피오인들 얻은 거예요. 이렇게 사실상 이미 율리우스 카이사르 가문이 황가로 군림하고 있고, 그러면 사실상 황가의 가부장은 뭐가 되냐?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가부장이 황제가 되는 겁니다. 이 구도가 있는 거예요. 요 구도가 이게 한 번에 설명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왜 자료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깔끔하게 설명한 거 같지 않습니까? 왜 영상이든 책이든 이런 거를 이렇게 깔끔하게 가려운 데를 좀 이렇게 긁어주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게 없을까? 아무튼 그렇게 아우구스투스는 원로원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제위에 해당하는 핵심 개념을 창조해서 상속해주고자 했어요. 맞아요. 유언 공증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원로원의 특별결의는요. 원로원의 특별결의는 그 자체로 법이에요. 특별결의가 법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로원 의원들이 특별결의에서 유언장 합법이요라고 하면 그게 법이 되니까 다 인정되는 거예요. 그냥. 하지만 또한 후대 황제가 권력의 공백으로 고통받는 것도 원하지 않으니까 티베리우스가 10년간 실질상 아우구스투스의 공동 황제로 통치하면서 가부장적 지위도 상속하게 도와줘요. 네. 이 과정에서 뭐 많아요. 뭐 게르마니쿠스와의 뭐 이런 것도 있고, 지 자식이 이렇게 상속시켜 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거 다 제치고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내용에도 안 맞고. 이거 인용을 해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하지만 국법상의 지위가 황제의 지위를 보장해주는 실질적인 근거는 아니었다. 그쵸? 아까 전에 말한 그 수많은 권한들 말한 거예요. 카이사르 가문 도모스 카이사리스는 엄청난 물질적인 자원과 서비스 그리고 어느 가문도 경쟁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로 사회적인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게 실질적인 힘이죠. 이 엄청나게 다양한 뭐 군사 지휘권, 뭐 입법권 이런 거는 사실 허울이에요. 중요한 건 뭐다? 원로원이 다스리는 그건 취소합시다. 원로원이 다스리는 이라기보다는 로마 공화국에서는 권세가 중요한 거잖아요. 권세. 얼마나 클리엔테스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실질적인 힘이 이거 아닙니까? 어느 가문도 경쟁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로 사회적인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엄청나게 많은 자원이랑 지지자가 있는 겁니다. 피오인이 있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황제라고 하는 이 로마의 일장의 지위를 실질적인 권위를 보장해 주는 건요. 카이사르 가문의 가부장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황제의 명칭이 뭐예요? 황제의 명칭이 얘가 또 얘랑 티베리우스가 또 맞는 거 아니에요? 황제 명칭이 졸라기죠. 임페라토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자, 임페라토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이게 황제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자주 쓰는 거예요. 자, 임페라토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예요. 왜 굳이 카이사르를 강조하고 아우구스투스를 강조합니까? 왜 굳이 이걸 강조하죠? 왜 황제들은 카이사르고 왜 황제들이 카이저고 왜 황제들이 짜르죠? 카이사르 가문의 가부장을 이어받는다는 개념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왜 황제가 짜르고 카이저고 카이사르냐다. 다시 강조하지만 카이사르 가문의 가부장을 이어받는 게 엄청 중요한 개념이다. 이 부분은 흥미로운 건데 그냥 다 인용을 해왔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는 티베리우스가 제위를 계승하는 과정에 대한 묘사예요. 하이케라임 교수께 아니죠. 그 논문인데 논문 이따가 그 내용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내용이래. 그 제목 공유해 보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카이사르 가문의 가부장으로서 자신의 법률적 통제권 하에 있는 가족 성원들 재산, 노예와 예속인을 지배했는데 예속인이 누구예요? 피해방민, 그리고 피오 왕국의 국왕 등 속주 유력자들, 그리고 당대 황제에게 혹은 이전 황제에게 정치적으로 그리고 피호제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신세를 진 로마의 친구들이 포함되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죠. 가부장은 피오인들 있잖아요. 피호제를 통해서 동원할 수 있는 피오인들을 법률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어요. 법률적으로. 이거 관습법이에요. 예전에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맞아요. 가부장을 정식으로 상속한 거예요. 맞아요. 황제는 기본적으로 카이사르 가문의 가부장을 상속하는 형식으로 다 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말하려고 했는데 뭐 말하려고 했지? 관습법, 법률적 통제. 뭐 말하려고 했는데 주의. 나 떠오르면 말하죠. 아무튼 간에. 자, 다시 말하지만 가부장은 법률적으로 피오인들을 통제할 수 있었대요. 관습법이요, 관습법. 맞아, 그거. 그래서 로마법엔 이런 법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법이 있어요. 피오인이랑 후견인은요 서로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법도 있어요. 실제로 피오인과 후견인은 서로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할 수 없다는 법도 있어요. 이거 둘 다 법적으로 심지어 관습법적으로도 보호가 되고 있는 관계죠. 가부장으로서 예속인들, 피오 왕국의 국왕까지 법률적으로 통제했고 피오제를 통해서 로마의 친구들도 통제했다. 이걸 다 물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상 황위를 계승해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황제에게 의대를 입은 퇴임 정무관들은 은혜를 입었다고 하죠. 다시 말해 피오인이라는 거예요. 피오인. 그렇죠? 카이사르 가문의 당대 가부장, 다시 말해 황제죠. 당대 가부장을 정성을 다하여 모셔야 한다는 도의적인 의무를 지고 있었다. 왜? 클리엔텔라. 피오제도죠.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오제도 클리엔텔라 이해 못하면은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 못하겠죠? 이해 못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티베리우스는 2대 황제죠. 이러한 자들의 감사와 충성을 아우구스투스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었다. 근데 맨 처음에 물려준 게 누구예요? 맨 처음에 물려준 게 율리우스 카이사르죠. 율리우스 카이사르예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아우구스투스한테 물려준 거고 아우구스투스가 티베리우스한테 또 물려준 거죠. 그렇죠? 티베리우스는 양부 아우구스투스의 신성하신 아우구스투스의 업적에서 아우구스투스가 생전에 베풀었던 이런 은혜를 밝힘으로써 그 점이 세상에서 망각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게 뭡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생전에 베풀었던 은혜를 밝혔대요. 야, 피오민들, 아우구스투스, 다시 말해 선대 카이사르께서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 잊지 마. 너희들 내 피오민이야. 내가 이거 책으로까지 써가지고 출간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못 박은 거예요. 아까 말한 그거죠. 가부장의 카리스마, 가부장의 수완, 피오인들을 묶어둘 수 있는 제위가 계승이 되고 가부장이 바뀌었음에도 우리 카이사르 가문에게 바치는 이 충성을 계속해서 받아낼 수 있는 그 수완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원론결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했어요. 근데 예전에 무슨 댓글 빌런이 이것도 뭐 말하더라고요. 원론결의가 뭐가 중요하냐 그런 식으로 말하던데 중요해요. 졸라 중요해요, 여러분. 졸라 중요해요. 자, 티베리우스의 제위 계승에 대한 원로원 결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가 카이사르 가문의 새로운 가부장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여러 개인과 집단이 그와 그의 가문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충성의 맹세를 행하였다. 자, 뭡니까? 이것도 의무죠. 클렌테스들이 와가지고 이제 피오 관계를 다시 확인해 준 거예요. 콘술, 집정관들, 친위대장, 곡물공급관 등 고위관리가 먼저 행했고 그 다음으로 원로원, 기사신분, 그리고 로마인민이 선서를 행했으며 이후 제국 내 여러 공동체에서 충성을 맹세했다. 자, 이렇게 되면 뭡니까? 제위가 계승이 된 게 보입니까, 여러분? 무슨 군사 지휘권이니 입법권이니 이런 거 다 허울뿐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황제 사망 소식이 공포되고 난 직후 티베리우스가 행한 첫 조치는 친위대 병사들에게 암구호를 하다란 일이었다. 이것도 티베리우스의 수완을 보여주는 겁니다. 친위대는 팔라티누스 언덕에 있는 황제 궁정을 중심으로 하여 정치 권력의 심장부를 지키는 물리적 힘이다. 그래서 이 조치는 그가 친위대 군대에 대한 통제권과 로마 제국의 정치의 심장부인 로마시에서 정치 상황을 장악하였음을 의미하는 거다. 자, 나 군대도 다 장악했어라고 하는 거죠. 다음으로는 제국 내 로마 군대 전체에게 서신을 발송했다. 야, 기민해요. 졸라 빨라요. 로마 군대 전체에 대한 최고 통수권자가 되었음을 과시했다. 그러나 그는 이 서신에서 아우구스투스라고 자칭하지 않았다. 왜냐?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은 황제를 뜻하는 보통 명사가 아니었으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부분이 끝나요. 그 로마 언론이 수요하는 하나의 직함이었다. 아직 그 직함을 사용할 자격이 없었다. 자, 여기까지 인용을 한번 해봤고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 또 하나 신경 쓴 게 뭡니까? 예전에 말한 건데 이 아우구스투스도 골머리 썩은 문제예요. 티베리우스가 신경 쓴 게 게르마니쿠스와의 관계예요. 게르마니쿠스가 당시 슈퍼스타잖아요. 당시 게르마니쿠스는 율리우스 가문의 혈통이에요. 심지어 티베리우스는 율리우스 가문의 혈통이 아닌 양자잖아요. 그러니까 좀 딸리고, 아무래도 심지어 게르마니쿠스가 군사적인 업적도 뛰어나가지고 인기가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티베리우스는 이 게르마니쿠스랑 가부장 자리를 두고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죠. 그쵸? 야, 내가 황제가 돼야지 왜 네가 돼? 막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게르마니쿠스와의 갈등은요, 국정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혼란을 초래하죠? 그래서 황가의 권위 실추라는 게 엄청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지금까지 계속 말했어요. 결국 황제 제위를 계승한다는 게 율리우스 카이사르 가문의 가부장 지위를 얻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황가 내부에서 게르마니쿠스랑 티베리우스가 서로 싸운다라고 하면은 피오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 씨발 뭐지? 하면서 이탈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국이라는 신시대를 개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위상속의 선례를 남기는데 아주 끔찍한 결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해내면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까지 상속이 되는 이 체제를 완비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게르마니쿠스와 갈등을 일으킬 수 없다 이겁니다. 게르마니쿠스도 또 타협해줘요. 그래서 논문에서도 계속 말해요. 티베리우스는 게르마니쿠스랑 친해. 야, 우리 친한 사이야. 우리 친척이잖아. 친척이야 우리. 아, 예, 그 게르만족이랑 상관이 있어요. 그 게르만족 토벌의 1등 공신이거든요.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바루스가 그 아우구스투스 때 트롤해가지고 게르만족 영토 많이 잃어버리잖아요. 이때 게르만족이 넘어오는데 라인강 타고 넘어오기까지 하는데 게르마니쿠스가 가서 이거 다 막아요. 이때 공을 따가지고 게르만족 이름을 붙여서 게르마니쿠스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게르마니쿠스랑 친하다, 분쟁이 없다는 걸 과시해야겠고, 결국 게르마니쿠스에게 다시 한번 게르마니아의 원정을 명령해요. 게르마니쿠스에게 게르마니아 원정을 명령하고, 하지만 또한 아우구스투스의 유언에 따라서 라인강 너머로까지 원정을 추진하지 않고 그냥 라인강 따라가지고 반란군들이 몇 번 일어나거든요. 왜 티베리우스가 황제냐라고 하면서 이거 다 쳐내고 게르만족의 이동 같은 것도 쳐내고 안정화시키는 거죠. 딱 여기까지 그냥 만족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때 개선식을 충분히 치러주기까지 해요. 티베리우스가 게르마니쿠스를 엄청나게 잘 받아주는 거 보입니까? 아, 그 게르마니쿠스는 아마 그 아들 게르마니쿠스일 거예요. 그 둘이, 이게 게르마니쿠스가 또 달라요. 그 게르마니쿠스는 또 다릅니다. 아무튼. 그쵸, 여기서 잘못하면 또 중세시대 되는 거죠. 예, 그쵸. 그 지명을 따는 것 같아요. 뭐 코그노멘이야 뭐 그렇게 붙일 수 있는 거죠. 아그노멘인가? 아무튼 그렇게 티베리우스의 제위 계승, 다시 말해 카이사르 가문의 가부장으로서의 상속을 원로원에 의해 제거받고, 원로원이 승인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소위 말하는 로마식 제위 계승 전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후의 황제들도 모두 우리가 카이사르 가문이야 라고 하면서 나 짜르야, 나 카이저야 이 난리 피우는 거죠. 물론 그렇게 혈통적으로 연관이 있단 말은 아닌데, 아무튼 자, 요약하자면 로마 제국의 제위 계승은 로마인들의 전통적인 가족 제도 중 하나였던 가부장 파밀리아 상속 제도가 응용된 거예요. 이것도 새로운 개념을 만든 거긴 한데 아예 없던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근본 없는 데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근본 없지 않아요. 다 본인들의 핏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천 년간 해오던 거를 한번 발전시킨 거예요. 비틀어서. 특히 아우구스투스와 티베리우스가 당시 변화한 정치 문화적 특수성을 아주 지혜롭게 활용해서 신시대를 개척해낸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쵸?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준비한 거 다 마쳤네요. 이게 PPT 슬라이드가 100개가 넘으면은 방송이 2시간이 넘어요. 자, 안녕하세요. 굳이 또 녹화를 하는 이유가, 이것도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 제가 방송 때 못해가지고 굳이 한번 다시 읽어보고, 이제 대부 시리즈에 있는 약간 그 장면이랑 한번
대조를 해보려고 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가부장 제도에서 피호 관계를 화질구지지만 봐주세요. 피호 관계를 확인하는 게 결국에는 가부장의 역할이었다는 거를 강조하려고 한 거거든요. 보죠. 한 공동체에서 행한 충성의 맹세라고 해요. 어떤 집단이 있었나 봅니다. 그쵸? 이게 부족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한번 읽어보죠. 우리 자신과 우리 자손들은 땅과 바다에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인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와 그의 가족 구성원 전체의 가족 구성원이래요. 가족 구성원 전체의 안녕을 지키고 그들에게 복종할 것을, 그들에게 충성을 다하고 존경할 것을 맹세하며 그와 그의 가족이 친구로 삼는 자들과 적으로 삼는 자들을 마찬가지로 친구로 그리고 적으로 삼을 것을 맹세하며 다른 신들과 함께 로마 여신과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에게 신성한 명예를 수여하기 위한 결의를 통과시킬 것을 맹세하며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누구의 아들한테 말한 겁니까?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 구성원 전체라고 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티베리우스가 가부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우구스투스 이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 가문의 가부장으로 우뚝 선 거고 이걸로 제위 승계가 된 겁니다. 자, 황제들이 엄청나게 권한이 많은 것 같아도 그 권한들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파워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티베리우스가 율리우스 카이사르 가문의 가부장이 되었으니까 심지어는 키프루스 섬에 있었던 한 공동체조차도 아우구스투스의 피오 부족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가부장이 바뀌니까 가부장에게 율리우스 카이사르 가문의 가부장이 티베리우스에게 충성을 맹세한 겁니다. 그렇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가문에 대한 그 시족에 대한 충성의 맹세를 그 시족의 가부장이 티베리우스에게 한 겁니다. 그리고 존경의 표시를 한 거죠. 이렇게 아우구스투스가 아마 키프루스 섬에도 피호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피호 관계는 이렇게 상속이 되어진다고 했었죠. 이거 말고도 다른 뭐 부족 아니면 국가 그게 아니라 뭐 정치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군단병이 될 수도 있겠죠. 군단병들이라든지 기존에 아우구스투스와 피호 관계를 맺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티베리우스에게 와가지고 피호 관계를 재확인하면서 복종을 할 겁니다. 충성의 맹세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티베리우스 카이사르는 티베리우스가 이제 카이사르 가문의 가부장으로서 이 모든 피오민들을 맞아들이면서 이 피오 관계를 재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아우구스투스가 가지고 있던 정치적인 영향력, 피오민들, 심지어 군대, 정치인들까지 전부 상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부 상속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실질적인 지지 기반, 클리엔텔라, 지지 기반과 그리고 경제력, 군사력이 확보가 되면은 그때 아무리 뭐 이렇게 뭐 권한이 많아도 이런 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게 확보가 된 다음에야 뭐 군사지휘권, 입법권, 아니면 법률안 거부권, 뭐 이렇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고 명실상부한 로마 최강자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뭔가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장면. 자, 그런데 티베리우스가 피오민들한테 충성의 맹세를 받는 저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이 자료를 가져왔죠. 한번 같이 보죠. 자, 마이클 콜레오네가 충성의 맹세를 받고 끝나는 장면입니다. 네, 명장면이죠. 이렇게 피오민들한테서 존경의 표시를 받고 충성의 맹세를 받고 이제 가부장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요. 여기까지 다 촬영했고 이것도 편집을 해가지고 업로드 하겠습니다.